저렇게 하다 깨면은 사겠지. 오늘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 거는 원래는 그냥 줌으로 하는 게 더 정보량은 전달이 많고 편하긴 한데 워낙 이 커뮤니티가 지금 다 서로 아시잖아요. 어떤 분인지 우리는 1년간 봤잖아요, 서로. 이제 호세로이님하고 아미쿠스님만 조금 처음 보는 느낌이고, 근데 저 친구는 제가 한 3년? 우리 몇 년이지? 24년 정도 됐죠. 친구분이세요, 그러면? 네, 학교 후배인데, 아. 제가 이거 하다가 그냥 만났어요. 우와, 신기하다. 2년이다. 이거 하는데 연락이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떤 블로그 글을 썼는데, 블로그를 잘 쓰니까.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뭐가 검색되는지 파티룸 줄부니까 쳐봤거든요. 줄부를 쳐봤더니 파워블로그인가 봐요. 글이 맨 상단에 있는 거예요. 뭐지? 예전에 알고 계셨는데 연락을 못 하시다가 최근에 다시 알게 되신 네. 뭐지? 하고 눌렀는데 제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을 달았더니 연락이 와가지고. 그 질부님이 이분인지 아신 거예요? 네, 알았죠. 알고 하셨는데 연락은 따로 안 하셨구나. 카톡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카톡에는 있었는데 연락하기가 아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막 반가워서 막 부모님 무슨 일이야 막 이랬을 것 같아. 직장 동료가 알려줬대요. 내가 이걸 하고 있다고 수업 들은 사람 한 명 있어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글에 호세로님 있었고. 그래서 댓글 달았어요. 등기부 강의를 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어져서 연락이 계속 챌린지도 지금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제 여기 이렇게 분들은 챌린지를 거의 초창기부터 계속 해오고 있으신 분들이고, 제가 느끼기에도 약간은 에너지가 느껴질 거예요, 이제. 좀 이따 제가 제일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요 커뮤니티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요게 되게 단단해지면 여기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일 거예요. 행부님도 있고 그런데 서로 막 자기 일처럼 찾아다니면서 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 말고도 생기고 있거든요. 멱살 일기부터도 보면 광주물건하고 지금 안성동광물건 6개 처리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와, 정말 현장을 다 공유하고 싶은 만큼 되게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첫 번째 물건도 팔렸고, 최고가에 팔렸어, 근데. 100개가 나왔는데, 3년 동안 최고가. 6층인데. 팔린다 진짜. 근데 그 진짜 에너지를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팔릴까 그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인테리어가 진짜 중요한가 봐요. 그분이 이제 다른 집들하고 좀 다르게 한 게 아트월하고, 네, 맞아. 그때 보이셨잖아요. 타일 직접 깔고, 손으로. 작업 직접 하고, 인덕션 한 거. 그러니까 젊은 신혼부부가 왔는데 다른 집은 다 가스였대요. 근데 이게 이제 안 좋다는 인식이 머릿속에 있었나 봐요. 다 비슷한데 여기만 인덕션이네? 그러고 여기를 샀대. 근데 인덕션 사실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인덕션에 대한,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를 하면 인덕션 한 3-40만 원이면 하잖아요. 가스레인지 설치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던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성동광은 계속 하면서 킵업을 하면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시장 트렌드를, 어차피 신혼부부가 타겟이니까 인테리어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혼부부를 타겟으로 해야죠. 그래서 제일 컸던 거는 실링팬을 설치한 집이 6개밖에 안 됐다는 게 굉장히 희소했고, 그걸 보고 다른 낙찰받은 사람이 100개 나왔잖아요. 네. 그걸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대요. 실링팬도 이제 검색하면 35만 원 선에서 할 수 있으니까. 천장에 이게 돌고 있는데 문 열면 와 하고 들어온대요. 일단 처음부터. 생각해보면 우리가 1억대 집을 사는데 실링팬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아예 안 하잖아요. 생각을 해요? 중고아파트 정도 되는 거? 높이는요? 높아요. 다행이네. 철거를 해줘야 돼, 근데 그 철거 비용이 한 200-300 달라고 해요. 천장을 높이고 나서 달았구나. 네. 그게 안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를 태웅님은 직접 했대요. 그걸 뜯어주면 200 빼주고, 뭐 이렇게 합산을 해서. 맞아. 철거만 해도. 그래서 턴키 방식으로 희정님을 했는데, 턴키 방식은 1,800만 원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문 열고 키만 주는 식으로 하면 1,800이고, 거기서 많이 빼신 분은 1,200, 1,300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400-500을 자기 노동력으로 뺀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생각해 총 보면서. 6개 받은 거예요? 6명. 네. 그 중에 1개가 팔렸네? 지금 1개가 팔렸어요. 그럼 이제 계속 그 팔리는 상황 공유해주면 되게 도전되겠다. 우와, 이렇게 되게 많은 아파트들도 잘만 팔린다. 그리고 이런 박진님도 사례가. 지금 하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2월 달에 나오는 거는 이제 고층이에요. 지금까지는 2층, 3층, 6층, 5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10층, 11층, 12층이 12월에 나오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똑같이만 하면 절차 다 똑같고 이미 다 처리해 놓은 사람도 6명이나 있으니까. 그래서 역사관 사기에서는 그걸 좀 하라고 할까 생각 중이고, 그거 하면 이제 거기 있는 커뮤니티가 다 또 같이 사람 일단 맞아야겠지만 사람 많이 만나보니까 사람은 만나는 기운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안 맞으면 서로 안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태용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개포 DH 자이를 이제 무리해서 가지고 구매를 하고 들어가서 샀었어요. 그 커뮤니티에 이제 그 모임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정기 모임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단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해가지고 지금 제가 야외 수업을 한번 주장을 했고, 이렇게 추워질 줄 몰랐어요. 우리 옥상에서 고기 구웠어야 되는데 갑자기 눈이 폭설이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저 키보다 큰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어제 수화하고 그러다 숟가락 나가고 막 그랬어요. 지금. 부으셨다. 지금 부었다. 손톱이 다 갈아졌어요. 이렇게 쓸다가. 그래가지고 오늘 아까 이제 박진님하고 나누고 있었던 얘기의 첫 번째 주제는 1번. 우리가 왜 지금 빌라를 최저가로 생각을 하고 들어갈 타이밍이 왔는가였거든요. 그 타이밍이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공교롭게 생각을 할 거예요. 우연히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할 건데, 일단 제가 지금 자금 추이를 조사해 봤을 때 작년 11월 기준으로 이걸 처음 시작할 때는 재개발이 그렇게 인기가 없을 때였어요. 피가 최저로 떨어져 있었고, 웬만큼 사업까지 올라갔던 피들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거의 3,000선, 2,000선 혹은 마이너스로 가버린 것도 되게 많았고, 원당 1구역도 2.5까지 갔다가 지금 피 다 빠지고 그냥 원가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거의. 그렇게 된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징조가 조금 안 좋았어요. 허그 대학력 포기 물건이 갑자기 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걸 포기하면 이게 다 도시보증공사의 적자가 될 거고, 이 기금은 주택 도시기금 끌어다 쓰는 건데, 이거는 여러 기금대출, 우린 다 배웠으니까 이제 알죠? 기금대출 채권자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 기금대출에 문제가 생길 거고, 그 기금대출과 연관되어 있는 전세대출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적자 규모가 4,800억이었는데, 여름쯤 됐을 때 2조로 늘어났고, 얼마 전에 어젠가 확인을 했을 때가 4조로 늘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돈이 없어, 하나도. 그래서 자금 여력이 없어서 내년도에도 기금 대출을 해주기가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는. 근데 이게 이제 빌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안 내주기 위한 방법을 정부는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관료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냥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까버리면 돼.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 만약에 뭐 원래는 DSR 보지 않는다, 이 예외 조경인데 DSR 이제 본다. 그러면 이제 서민들은 소득이 낮으니까 못 받아가잖아요. 이거 해버리고 LTV 80까지 생애 최초 해줄게. 근데 안 돼, 이제 70까지만. 근데 70도 안 돼, 60까지만.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전세대출을 어떻게 해버렸냐면, 그 담보 제공 비율을 120%로 조정을 해버렸어요. 원래는 다 주는데. 그래서 원래 시세대로 거래되고 있는 전세가가 대출이 거의 다 나왔어요. 80%나 90%까지는. 문재인 때 90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억을 전세대출 받고 싶으면 9천만 원이 전세대출로 나왔었어요. 이 시기가 지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책이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비율 조정하는 식으로 수정이 됐었던 건 맞는데, 지금은 비율 조정이 아니라 담보 제공하는 그 서울 보증보험 아시죠? 50만 원 정도 돈을 내면은 구상금 청구할 수 있게 먼저 돈 받고 나가게 해주잖아요. 요 담보 제공 비율을 120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낮추면 낮출수록 보증보험 자체가 안 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대출이 나온다 안 나온다 문제가 아니라 보험이 된다 안 된다네. 보험이 안 들어져. 전세 보험을 안 들어주면 전세 들어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가 너무 강력하게 머릿속에 내리에 각인돼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들이 보증보험 안 들어지는 전셋집이라고 하니까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 제공을 안 해주는 거야. 평소에 담보 제공이 아까 120%로 낮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120% 낮추면 전세집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지? 그러니까 비율이? 이 비율, 담보 제공 비율 120%는 네. 우리가 뭐 매매가나 전세가에서 120%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담보로 쓸 때, 120%. 담보로 쓸 때 보증보험이 설정해주는 담보 금액 자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 집을 판단할 때. 네. 근데 이게 원래는 이 담보 제공의 비율 제한이 원래 없었다가 포인트예요. 없었다. 근데 그게 생겼다. 그리고 지금 점점 줄이고 있다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안 이해되죠?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냥 아예 안 나오는 거죠, 원래. 그리고 한도로 2억으로 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2억 이상 전세 대출은 이제 아예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한도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20%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 나왔던 금액의 한도 금액을
뭐 옛날에는 뭐 4억, 5억까지 전세 대출이 나왔다면, 이제 보증보험을 해줬다면, 이제 이거를 확 줄여가지고 뭐 2억까지만 되게 한다. 올해 연말까지 가면 한 달 뒤쯤에는 2억도 안 나올 것 같아요. 1억 5천까지밖에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물건들을 생각해봐요. 홍대 쪽 우리가 지난번 이강까지 쫙 둘러봤지만 다 전세금 3억 넘어갔죠. 그죠? 네. 이쪽으로 넘어와서 동부 쪽에 송파 쪽 싹 다 해봤는데 웬만한 10평 기준 되는 거 전부 3억 넘어갔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대출이 안 나온다. 나오더라도 보증보험이 보증을 안 안 되니까. 잡아주니까 보험이 안 들어지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문제가 향후 앞으로 할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야. 지혜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혜님은 그럼 앞으로는 전세 보증보험 안 되니까 전세입자들이 꺼리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세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가야 돼. 아, 안 그지? 나갈라 하겠네.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은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주려고 그랬지, 내가? 다른 사람 구해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이 사람 돈을 줘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있구나. 보험이 안 돼. 아, 이 사람은 됐는데 이 사람은 보험이 안 돼.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돼버린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험이 나는 원래 보험 되는지 알고 이 집을 산 거고, 이 담보 제공 비율이라든지 상한액 같은 거는 내가 샀을 당시에 금액이 이거였어. 근데 지금 네가 이렇게 줄이면 왜 앞에 2년 전, 4년 전에 했던 거를 소급 적용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집주인은 억울한 거야. 근데 이제 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냐? 집주인이 억울한 건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일단 세입자들한테 보증보험을 들어줄 돈이 없다. 이쪽은 이렇게 간 거지. 배를 짠 거죠. 그럼 이제 집주인은 어떻게 되냐면 이 돈을 받아서 여기다 주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겠죠. 전세입자가 기다려줘요, 요즘에? 소송하지, 소송. 안 기다려주니까 우리가 경매 매물에서 경매. 자꾸. 맞아, 경매로 넘기지.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것에 계속 임차권 등기 명령이 많이 나오는 이유 알겠어요? 제가- 빌라는 거의 다 인척. 제가 가르쳐서 그런 줄 알았어, 나는. 난 내가 가르쳐서 사람들이 다 알고 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빌라는 그냥 깔끔한 게 없어. 다 뭐가 걸려 있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참는 거예요. 하루만 늦게 줘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임차권 등기 명령해서 경매 넘기는 걸 생각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 물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영원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보증보험 한도를 늘려주거나 퍼센트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고려사항이 진행될 텐데, 그거는 이제 다음 턴으로 넘어간 거예요. 내년이나 내후년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년이 어쩌면 빌라 사실 때 저점일 거예요. 지금이 사실 저점이 시작된 거야.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무릎쯤인 거예요, 지금. 발바닥까지는 아직 안 간 거야. 근데 이제 좋은 점은 우리가 이 가격에 낙찰을 받으면 이 가격까지는 전세 보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거야. 전세를 딱 2억에 세팅할 수 있는 거. 보증보험이 나오는. 그런 매물,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거예요. 전세가 합계가 몇 억이든 2억까지 나오는 게 아니고 2억 미만이어야지 나오는 거예요. 네. 비율 자체를 조정을 해버렸어요. 옛날에는 전세금 대출이 꽤 빌라는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주택자들이 사주지 않으면 사실 빌라는 무주택, 생애 최초로 쓰면서 사고 싶은 마음 없으시죠? 그렇잖아. 우리 같이 재개발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사고 싶은 거지, 사실. 누가 그걸 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재개발 하나 해볼까? 에어비앤비 해볼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으로 보려면 다주택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금 더 꼬라박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는 이제 되게 관료적으로 나오는데, 이제 전세대출 제한해서 돈은 다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안 되니까 계속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전세 사기는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세 사기는 전세 사기가 아니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못한 사건이에요. 집주인한테 되게 큰 사건이에요. 이게 사기가 아니라. 사기를 치고 싶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보험이 안 돼서 세입자가 안 들어오니까 못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이걸 무조건 전세 사기로 지금은 보고 있어요. 구제 협의회도 있고,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일정 서류만 제출을 하게 되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증이 돼요. 그럼 이제 우선 매수 청구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도. 빌라는 우선 매수 청구도 안 하는 거 아시죠? 아파트는 우선 매수 청구라도 하는데, 그러니까 얘는 가격이 떨어진 채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포인트는 이제 제가 애초에 설명드렸듯이 마찬가지. 그 지역 시세 전세가보다는 싸게 받으셔야 돼, 이제는. 저는 이제 전세가에 가서 뭐 모피 세팅이라도 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방향이 이게 순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도시기금 규모가 4조 적자를 내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돈 자체가 없어가지고 향후 1, 2년 내에 전세 수요를 애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아마도 비율도 많이 조정이 될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갈 거고, 저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저는 전세 대출은 50% 이상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집값을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요인이기도 해요, 이게. 90까지 해주면, 제가 누차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게 5%
레코드 해야 되긴 하지만 두 사람만 마음이 잘 맞으면 한 사람 소득을 통해서 전세대출을 일으켜서 돈 하나도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어요. 마음만 잘 맞으면 둘 중에 하나가 배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결혼할 사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약간 미루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 자, 집을 4억에 사요. 네. 계산하기 편해 5억에 사요. 5억에 사는데 전세를 6억에 주는 거야. 근데 거기 다 나오겠네. 그죠? 아주 바로 빠르네요. 그 6억은 뭐 내가 파는 사람 마음이니까 난 6억에 팔겠어 하면 되는 거니까. 6억에 전세를 주겠어. 아, 6억에 전세를 내가 전세까지 나는 우리 집은 시장하고 큰 상관이 없으니까. 상관없어. 내가 전세 내 마음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5억을 다. 근데 둘이가 이제 사이가 부부 결혼할 사이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어차피 소득이 나오고 문재인 정부 때는 90%까지 나왔으니까 전세가가 6억이면 5억 4천이 대출이 나오니까 그렇게 집값이 올라간 거구나. 풀피 4천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부도가 나거나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 위기가 온다. 그럼 혼인신고도 안 한 상태잖아요. 갈라서면 되잖아. 그때 이 집이 이제 위험해. 이거는 역전세도 아닌 것이 대출은 누가 갚아야 되는 거며. 뒤에 팔려도 전세가보다 낮게 팔릴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 네,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 많았겠네요. 지금 딱 들어보니까. 네, 꽤 많았어요. 꽤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집값에 너무 올라갔어요. 스카이라켓 된 요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은 무조건 적당 수준은 저는 50%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서민들 도와주고 싶은 뭐 정책이 나온다 그러면 70 이상은 넘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기 돈 30은 넣고 살아야 그게 전세지. 국가 돈으로 자기 생활 수준 이상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거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제 우리 뭐 정책이 잘못됐고 하는 걸 논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제 수익적인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수익적인 측면으로 바꾸면 빌라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럼 여러분한테 매수 기회는 어느 게냐면 내년 한 해는 매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계속. 빌라 내년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물건이 나타난다고 해도 좀 기다려. 너무 홀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정한 수익률 원칙이 딱 있으면 난 전세가 이하에 쓸 거야. 그래서 그 정했으면은 저하고 같이 정했잖아요. 그럼 전세가 이상의 낙찰 받아가면 그냥 제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사례를 보고 있잖아요. 67%의 낙찰되는 것들이 옆사 옆에 바로 하기 좋은 것들이 나오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기다린 거야. 기다렸으니까 가져간 거예요. 우리는 왜 가져갔냐 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동빙고 가갖고 하는 거 봤죠. 그렇게 수용이 된다니까요. 근데 수용 안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왜냐면 자기 집 앞이 정부가 만들어준 500평 공원이야. 그리고 뒤에는 인프라 시설까지 다 이용할 수 있는데 내 집만 헐었을 뿐이에요. 인테리어 예쁘게 하면 되잖아요. 페인트 칠하고. 이런 분 한 분 데리고 가면 되잖아. 겉에 페인트 막 이렇게 칠하고. 그죠? 화가님은 인테리어는 아니니까. 아,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는구나. 아무튼 일단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를 잘 보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지난 강의에도 설명했지만 정원 빌라는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지금 아미쿠스님 찾은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갔다 왔는데 거기 발콘도 있더라고요. 조그맣게, 그죠? 1층이어서 앞에 파라솔을 피고 마당같이 조그맣지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빌라 중에 그 층이 제일 낫더라고. 저도 다 갔다 왔나 봐. 근데 다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이제 좀 보고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 예시는 전세금이 생각만큼 높지 않대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정책적으로 알았고 그 사람은 가서 조사해보고 한 거예요. 요인이 보증보험이 안 들어지는 금액대야, 전세금이. 그러니까 거기에 전세 들어올 사람은 진짜 만족스러워서 생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대출을 받더라도 보험은 안 되는 대출을 받는 거야. 이 느낌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감수할 만한 매력이 있는 집이어야 돼요. 살 만한 우와, 가치가. 이거 완전 또 꿀팁이네. 근데 정원 빌라는 그럴 가치가 있느냐 하면 가치는 있어 보이니까 지금 매수 금액대인 3억대의 가격은 굉장히 싸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쩌면 지금 전세 상황이 되게 복잡해가지고 사람들이 다닐 때마다 전세 이제 안 나가고 보험도 안 된다 그래서 뭐 좀 사람들 찾는 사람도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왔으면 입찰하려다가도 망설이는 사람들이 망설이는 사람들이 카톡으로 와. 그럼 한 번 더 떨어지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한 번 더 떨어지면 반드시 이 가격 이상의 낙찰이 다시 될 거예요. 그래서 3억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고 그 얘기 드렸던 분들이 조금 몇 분 계신데 관심 있으신 분이 지금 두 분 정도는 입찰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소개시켰던 1억 6천에 그 성산동 쪽에서 받아갔던 거 있잖아요. DMC 파크 자에 있는 쪽 앞에 그 경의선 라인 그런 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난 동빙고에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놀란 거고 오늘.
철길 동빙고는 내가 오늘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한 바퀴 돌다가 들어갔어요. 나는 거기를 가볼 일이 없어요. 신동아 아파트는 가봐도 신동아 아파트하고 옆에 밑에 한강 굴다리로 내려가는데 유턴 구간이 있는데 이거 유턴 구간을 내가 언제 가볼 거예요? 오늘 영쌤 만나러 가다가 유턴 구간을 도는데 거기에 딱 뭘 역사를 만들었는데 이미 이런 류의 이름을 많이 본 거예요. 청소년 뉴스 문화센터가 뭐 그런 거였던 건데 이거 국가가 한 거잖아요. 정부가. 그 옆에 근린생활시설도 이제 정부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수용될 때 약간 공시지가로 주지 않아요? 아니에요? 현시세로 고생하는 거예요. 재개발도 여러분 포인트를 알고 있는 게 재개발도 여러분이 청산 가격을 그 권리가 아래에 밑도는 공시지가로 생각하거나 권리가 비례를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치, 손해본다고 안녕하세요. 양인님이세요? 이야. 안 늦었어요? 앉으세요. 근데 청산금도 그렇게 낮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수익이 날 수 있구나. 네. 재개발 투자에서 한 가지를 더 고려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의자 하나 저쪽으로 드릴게요. 미꾸라지다. 하나 더 생각하실 게 어떤 거냐면 청산되는 금액 자체에 대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청산금에 대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에서 무조건 청산된다 이러면 수익은 하나도 안 날 거야.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손해볼 것 같지, 왠지. 손해볼 것 같잖아. 지금 근데 우리 부산 태화 들어간 게 청산 물건이란 말이에요. 청산됐어요? 그거 나온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청산 물건을 양성화해서 우리는 바꿀 거예요. 아파트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소송해서 바꿀 거예요. 근데 태화 물건이 지금 시장에서 거래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조합원 분양 시기 때 신청을 안 해서 청산으로 분류된 물건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지분들을 전부 다 제가 공시지가에 사온 거예요. 그럼 공시지가에 사서 모았으면 청산금은 공시지가 이하냐? 아니란 말이에요. 해당 청산 일자의 시세대로 준 거예요. 감을 잘 잡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시세대로. 완전 나중 시세는 아닌데 청산이 행해지는 시점에 관리처분인가 즈음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건이 복잡해. 관리처분인가를 먼저 하고 시행인가랑 이런 걸 나중에 하는 이 물건 되게 복잡해서 지금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재개발 절차를 거의 사업이 중간에 뒤집히면 조합 두 개가 깨지고 이렇게 사람들끼리 분열이 생기면 거꾸로 다시 돌아가는 절차를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거를 배울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 개정 5구역이라는 곳은.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그런 거 배우고 싶어 들어오신 거예요. 서울 엔간한 데는 엔간한 절차대로 순서대로 그냥 가기 때문에 큰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청산 결정되면 그게 번복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지방처럼 가다가 조합이 분열돼서 사업이 망해버린 거예요. 회사도 바뀌고 시행시공사도 바뀌고 설계도면도 다 바뀌었어. 중대한 결격 사유의 변경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해야 돼요. 분양 신청을.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폐하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근데 그 대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개정 5구역이 선택하는 방식은 어떤 거냐면 기존 설계안을 가지고 관리처분인가를 먼저 받아서 미는 걸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공사랑 시행사 그대로 두고 설계도도 그대로 이거 약간 편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그냥 청산을 할 것 같으면 저는 요 절차상의 하자를 들고 소송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쪽에서 생각 안 하지도 않을 것도 같아. 저는 절차상에 한 명백한 하자가 있으니까 다시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조합은 분양 신청을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논리는 여러분이 보기에 도정법 72조 중에 성립 가능하죠. 이거 중대한 사유 같잖아요. 그죠? 조합이 지금 두 개로 분열돼 있고 그리고 얘들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 거죠. 아닌 설계도를 넣어가지고 땅을 밀었으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 것처럼 나중 인가는 따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분양 이건 절차상의 하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파고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시지가 최저가에 우리가 인수를 해서 이제 차익이 좀 많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거고. 근데 실험이에요. 이것도 실험이고 투자고 사업이고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눠서 한 거고. 근데 만약에 청산이 돼도 그렇게 손해보진 않는다. 청산이 돼도 시세이기 때문에 최소 차익은 3, 4천 이상의 차익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질부 생각을 닮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산되는 물건이라는 무조건 패스가 아니라 청산됐는데 6차까지 하락해서 가격이 공시지가 이하로 내려와 있네. 완전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인 거예요. 다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사람들에게 계약금이 거치는 시기까지 좀 기다리는 2, 3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2, 3년 예금 수익률보다 높아야 돼. 10년째 주체 채권보다 높아야 되고 본인이 1년 동안 낼 수 있는 수익률을 생각했으면 그것보다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로 내는 수익률을 1년에 한 20%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그것보다 높은 가격이어야 돼.
아우. 근데 여러분들은 다 20% 이상을 초반이니까 거의 못 내시는 경우가 많고 투자로 20% 수익 내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되게 극단적인 사례만 많이 봐요. 200% 됐다, 300% 됐다. 근데 그런 거는 한두 번 오는 행운 같은 거지. 매년 여러분이 똑같은 복리로 20%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단호하게 지금 말씀드리면 인생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거의 사기예요. 폰지 사기들이 다 이렇게 시작해요. 20% 수익률로 시작하는 거예요. 1년에 20%를 복리로 계속 내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들면 투자를 받습니다. 국가의 투자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전 세계 은행이 다 투자해 줄 수 있어요. 이 정도 사업 모델을 만들면. 이거는 사업에서 이게 사업을 꾸려보시면서 대기업에서 어떤 파트에서 일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마진율을 그 정도로 남길 수 있는 사업을 자기가 어떤 아이템을 생각해내서 추진을 딱 했다면 온갖 은행에서 돈 되겠다고 난리 날 겁니다. 아마 사업도 사내 유보금도 다 거기로 몰 거예요, 아마. 근데 거의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최고 총수인 오너님들도 지금 자꾸 실수하시잖아요. 자꾸 마이너스 20%는 잘 내세요. 지금 장난 아니에요? 삼성도 위험해요, 지금 여러분. 삼성 아무래도 지금 남사업 투자 들어가신 분 조심하셔야 돼. 지금 공장이 안 지어질 수 있어요. 지금 땅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물건을 보시는 방법의 기준은 1, 2강 진행하면서 준이는 한 번밖에 안 들었는데 제일 제가 놀랐던 거는 아미쿠스님의 발전. 블로그가 이전에 보던 거는 그냥 약간 둘러본다, 가격조사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봤거든요. 근데 한 번 수업 이후에 가락동 문정 거기서부터는 어떤 전문가도 이렇게까지는 못 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거기에는 그냥 막 시행착오 같은 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어 있는 게 4개니까 송파, 서초, 강남, 용산 4개는 그냥 거래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대출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가락동이 빠졌단 말이에요, 되게. 근데 그것도 동 한 개만 뺀 거예요. 왜요? 핀셋으로 뺐어. 올림픽 해밀리타운을 거래할 때 그랬어요. 근데 제가 계속 알아봤거든요. 안 빠졌어요. 가락동이 안 빠졌으면, 아니, 가락동이 빠져도 전 들은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23억짜리를 사신 그 올림픽 해밀리타운의 효숙님 있잖아요. 그분, 양효숙님이 있어. 근데 그 거래가 아직 잔금을 치기 전이니까 지금 거기에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올림픽 해밀리타운하고 그쪽에 문정 레미안 쪽이 문정 레미안도 아니고 가락동 쪽이 빠졌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확실히 들었고, 그래서 지금 대출을 다 받은 상태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 대출 디나이가 나면, 이상한 거죠. 그거는 원래대로 투기과열지구 적용이 되는 거고, 왜냐면 주택이 있으세요. 행군이랑 같은 상황인데 대출 네, 나온 거네. 네. 행구님은 설상가상이었던 게 행구님은 거기가 토지 임대부 주택이기 맞아, 때문에 더 어렵게 나왔던 거. 그건 더 이제 토지 담보가 없으니까 더 어려웠던 거고 이쪽은 토지 담보가 있으니까 쉽긴 할 텐데 근데 1주택 때는 잘 안 나와. 예, 그래도 50%를 투기과열지구 50% 룰이 지켜져야 되는데 안 지켜지고 70%가 나왔기 때문에 1주택인데. 네, 풀렸어요 거기가. 그 동만 풀렸는지 그 단지만 풀렸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최고가 거래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럼 다른 데 스탑됐잖아요. 대출이 없으면 사실 큰 집은 사기가 어려워. 23억이라는 돈을 현금으로 갖고 계세요?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 되게 코인 하시는 분이 아니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코인 하시는 분들은 뭐 꺼내는 거 보니까 뭐 현금으로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올해 초에 했던 일 중에 굉장히 이제 여러분한테 많이 등기부를 분석하면서 제가 조사하고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때, 광진구에 있는 거, 자행동에 있는 거, 하우스토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펜트하우스. 거기 펜트하우스 옆집에 이사 오신 분이 옛날에 뭐 오지헌 님이 살다가 이제 이사를 나가시는데 다른 분이 들어왔대요. 근데 누가 들어왔냐고 봤더니 코인 거래 하시는 분이래요. 현금 주고 들어왔다는 네, 근데 20억을 현금 주고 샀다는 거예요. 맞아. 대출 없이 코인 지갑에서 옮겨가지고 계좌이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 집을 사고 있나 보다. 진짜 코인으로 번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옮겼다 이런 네. 분석을 봤어요. 되게 많이 나와요. 블로그에 보면 네. 돈을 뭐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그래. 현금으로 뭐 찾았습니다. 그게 많이. 항현이가 그거네. 맨날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코인으로. 그걸 블로그에 올린다고요? 부동산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 않다. 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그래서 어떤 분이 딱 얘기하다가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분위기 좋다 보니까 이렇게 좀 녹음을 하고 있는데 명의는 다른 걸로 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 그런 말씀 그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그 나중에 조사할 때 그거 유튜브 같은 거 올려놓으면 다 그걸 갖고 온대요. 신사임당이 제로 베이스로 내려가 버렸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요. 네, 조사 받았을 때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세무사가 갖고 온 게 그 책에 얘가 써놓은 내용 밑줄 그어가지고 얘가 유튜브에다가 자기가 뭐 했다고 말한 내용 가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빼박 증거가 돼버렸네. 과장했다고 얘기하지 뭐. 과장했어. 과장해서 몰라요 마케팅?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만나는 분들은 이제 마케팅이 안 속는 방법은 확실하게 아시잖아요.
3주 만에 되는 거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수능 공부도 거의 6년을 해요. 우리 애도 그렇게 시킬 거잖아요. 그죠? 안 했어요? 최소한 3년은 하는 것 같아요. 최소한 3년은.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한테 지금 되게 용어가 익숙해지고 뭔가 돌아가는 흐름이 보이고 이렇게 전환되는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거다라는 느낌이 오는 시점은 진짜 빠르게 하셔도 2년은 걸릴 것 같아요. 2년. 그리고 시기를 잘 만나야 돼. 바뀌는 지점에서 만나야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2년을 한쪽 사이드 쪽에서만 있었으면 그게 영원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22년도에 많이 무너지신 분들은 어떤 거냐면 10년 호황장만 보신 분들이에요. 이거 영원할 거라고 그때 영원할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영원할 것 같았고 분위기가. 근데 영원한 거 없더라고요. 진짜 무너지는데 1년 만에 반이 빠졌잖아요. 그때 진짜 많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못 견뎌요. 처음에 첫 견딘 그 스트레스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때 다 팔아요. 그럼 다시 1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최저가에 팔았고 항상 최고가에 사게 되는 자신을 발견해. 그걸 2번만 하면 자산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만 해야 돼요. 실수를 하더라도 인생에서 한 번은 고쳐지는데 2번 하게 되면 다시 그 자산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호세로이님이 되게 잘하시는 게 뭐냐면 그 상승장을 이용해가지고 잘하셨고 하락장에도 지금 잘 방어를 해내신 거예요.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강남 거는? 매도도 지금 갖고 있어요. 매도도 하셨어요? 아니 아직 지금 그냥 갖고 있어요. 아. 그거 팔면 지금 팔고 지금 유동이 이제 4억 나오겠다는 말씀이시죠? 아직은 안 팔렸고 현금이 몇 후반 정도 있어가지고 그걸로 알아보기에는 좀 제가 알아보니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요즘 자양동이나 청량리를 하고 싶어요. 청량리는 조금만 더 무리하면 갈 수 있겠는데요? 전 시립주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럼 가까이 와 있는 걸 사야 되겠네. 그러지 않았대요. 그래요? 네. 몇 년 기다릴 수 있는데요? 60대에서 연금 받을 수 있는 아니, 그러면 다 사도 돼요. 그런 건, 지금 청량리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그거는 만약에 지금 그 가격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시기가 아직 많이 남은 거. 근데 뭐 4년 뒤 입주거나 3년 뒤나 이미 이제 좀 땅을 밀고 있거나 관리 처분 났거나 하는 것들은 이미 4, 5억 넘어가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거든요. 어제 호세로이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안 가도 되는 거면 그 인근에 진행되고 있는 데 중에 초반기인 거, 아직 정비구 지정이 안 된 거 위주로 지금 우리 하시는 이걸 노리시면 돼요. 14구역을 생각은 하고 있었고 아니면은 자양 4동 신통이 되긴 했는데 거기도 비싼데 지금? 7억짜리 매물을 일단 봤어가지고 입주 임장을 가볼 거고 7억짜리인데 전세 얼마에 들었는데요? 전세는 좀 상관없는 거 제가 들어갈 거고 신통이라서 그럼 대출을 받으실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이었어요. 7억이면 대출을 갖고 그러니까 실거주 2년 해야 되니까. 또 나중에 또 조정되면 어차피 또 2년 실거주권이 또 언제든지 또 바뀔 수 대출 얼마나 나올까요, 거기? 정확히는 아직은 안 알아봤는데 저는 3.5억 정도 생각했어요. 그럼 되겠네요, 딱 거기가. 자양동이 나아요.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되게. 7억짜리 자양동이 나온 것도. 7억짜리면 토지 굉장히 많이, 몇 평 물고 있어요? 지금 좀 작았습니다. 4.7평인가? 와, 진짜 비싸졌네. 옛날에 10평 정도 살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 이거 질문하려고 했어요. 여기 이어가지고. 그 빌라는 토지 크기가 상관없다고. 실제 사용하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 토지 크기 상관이 있는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토지 크기가 1대1 등가 교환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큰 게 좋은 거긴 하네요. 당연하죠. 땅값이에요. 나는 그냥 땅만 크기만 생각해서 돼지집은 넓은 빌라가 좋다만 이렇게 생각해. 돼지집은 넓은데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고양이 냄새 나고 네, 하수구 네, 깨져 있고 막 어지럽고 그러면 그랬더니 감정평가가 되게 낮아져요. 낮아요. 예. 그럼 내가 그만큼 내야 될 돈이 네. 많아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보신 게 만약에 4.7평인데 꽤 신축이야. 신축이야. 그러면 그게 그 사용 가치를 10평짜리만큼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완전 비례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 빌라 볼 때는 대지 지분만 보기보다는 얘가 전세가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사용 가치가 있냐 이걸 봐야겠네요. 그럼 저도 약간 이쪽 여기 라인이네. 내년에 이제 근데 들어가서 사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을 팔고 나도 빨리 하나를 제대로 애기들 데리고 몸빵하기 빌라는 좋지 않아요. 애들은 괜찮은데. 지금 몸빵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어, 지금. 저쪽, 아믹스님이. 어디 계세요? 어디서 빵을 그- 빵 사고 계세요? 아니, 저분은 아니고, 저분도 못해요. 아는 분이 저는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가 청량리 있고요. 아. 지속해서 올리는 거 아. 제가 이제 그분이 부동산 카페에 쓴 그걸 인용을 해서 올렸는데 아. 그때 댓글을 달아서 만나서 같이 인장 그거 저렇게 오. 이렇게 인연이 된다고요, 이렇게. 오.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친구는 지금 노무사
아. 1차 붙고 2차까지 붙을 것 같아요. 5살인데. 이야. 우와. 와우. 아니. 대학생인데 그냥 몸택한. 그러니까 청량리 6구역에 실입주 해가지고 그 열악한 지역에서 몸으로 때우면서 지불을 받겠다고 생각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 예. 투자금이 작으니까. 건전한 청년이네. 근데 이제 훌륭하겠다. 그 집이 일단 그 친구가 그렇게 써놨어요. 절대 애기 예, 있거나 안 된다고. 여자 뭐 엄마들은 여기서 살 수가 없고 제정신으로 그 버티기가 힘들어요. 어때? 주변에서 맨날 술 먹고 싸우고 아. 그치, 사실 그런 건 어때요? 근데 그런 재개발 지역인데 왜 또 그 땅 사가지고 신축 딱 지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재개발 될 걸 미리 예측을 예, 하고 그거 있어요. 땅 사가지고 빨리 신축 올린 거야. 나는 그런 거 사라고 몇 번 연락받은 적은 있는데. 그게 쪼개기라는 건데 그래, 그게 금지됐어, 금지. 그 이후에 저희 본가가 서계동인데 거기가 옛날에 그랬어요. 네, 석의 청파가 네, 유명해요. 거기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완전 쪼갠 거예요. 근데 그런 집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 이제는 안 된다. 이제 저기 많이 저기를 하지. 에어비앤비도 맞아요. 많이 하고. 걔는 청산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 안 돼요. 제가 갖고 있는 집도 그 쪼개기 아, 예요. 그럼 청산 안 되면 어떡해요?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아 입주권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사면 되는 거 아닌가 지금도? 지금은 쪼개기가 이제는 안 불가능한데 된다? 이제는 안 된다. 구조례 신조례로 나눠놨어. 그래서 서울은 법이 두 개예요. 아 들은 것 같다. 그러니까 도정법이 12년 이전 거는 맞다. 이게 단어 하나 때문이에요. 단어. 및, 과. 이게 그러니까 그러네. 과, 및 이거를 뭐 또는으로만 바꾸면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근생주택으로 쪼개기 했던 것들은 그때는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거나, 무주택, 무허가 건물인 것. 그러니까 뚜껑인 것.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면, 무허가 건물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해야 되니까 지금은 뚜껑 매물만 입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근생은 배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이 이거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근생을 하지 말라고 한 거야, 그냥. 이거는 잘못하면 정말 하루 차이나 이틀 차이 뭐 전력 양계를 잘못하고 이렇게 대응을 잘 못하는 거에 따라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서울 도정법의 신조례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청산 가치의 금액이 거기에 있는 평균적인 시세 금액 있죠. 권리가액의 평균 시세보다 작으면 청산이에요. 근데 쪼개기 한 근생은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죠. 토지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뭐 여기가 조합원 분양을 뭐 한 7억 이상에는 할 거 아니에요. 그쪽은 10억 이상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땅 값이 2억이야. 이거 10억짜리를 주긴 이건 너무 가당치가 않잖아요. 빼버리는 거야. 이게 청산에 해당되는 건데. 근데 12년 이전 구조례에 해당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권리산정 기준일부터 입주 시기까지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해서 입주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택도 갖고 있으면 안 돼. 거기 들어가 있으면요? 요즘은요? 그래서 무주택자의 명의를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너무 위험한 투자니까 애초에 투기과열지구 아닌 쪽인데 충분히 좋은 지역이 있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마포, 성산, 홍대 이쪽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가자 쪽까지 포함해가지고 일산 넘어가는 쪽이면 가자는 이제 완전 서울이에요. DMC 상암이 생기는 바람에 그럼 오히려 신도시라고 봐야 돼. 진짜 거기는 아예. 그리고 이쪽 끝까지 오면 문정이 생겨버렸잖아요. 여기도 문정 신도시가 생기니까 당연히 송파가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남 역삼 쪽을 어떻게든 뒤져보려고 그러지 노년이나 가볼까 학동까지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송파까지 올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송파에서는 강남하고 이렇게 다리 강 하나를 건넜다고 생각해서 여기는 약간 외진 곳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너무 강한데 의외로 문정 쪽에다가 그런 신도시를 지어버리니까 여기가 더 깨끗해지는 이미지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 가락동 느낌 아세요? 옛날 가락동 한번 느낌 아시죠? 그리고 저희 잠실 롯데타워 지을 때 저기가 포장마차 막 토하고 오줌 싸고 그런 데였다면서요? 저는 몰라요. 저는 그 시대를 살진 않았어요. 그건 안 탔어요. 똥 쌌어요? 토만 했어요? 가보신 분이 계시네요, 여기. 질문이 나왔습니다, 또. 저는 오줌 쌌다고 말하는 사람을 봤어요. 토만 하셨대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었대요, 거기가. 근데 그렇게 올라가고 옆에 문정신도시가 생기니까 중심지가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용적률을 자꾸 여러분한테 외워가지고 오라고 첫 시간에 계속 숙제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중심 상업 지역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막 2,800%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상 그렇게 허가가 안 나와요. 왜냐면, 건축비를 투자하는 게
여러분은 25층 올리고 나서 이 이상 막 올려서 막 30층, 40층, 50층짜리 아파트가 나오면 20층 올린 것만큼 50층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밑에서 쏴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압축 공법 자체가 없대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들어가요. 뭐 25층인가 30층인가 짓고 나면 그 위에부터 한 채씩 올리는 거는 그냥 현대 건축의 약간 모든 과학기술 총동원 집합체라서 압도적인 건축비가 들어간대요. 그래서 잠실 롯데타워는 처음에 기반 닦는 30층 정도까지 올리고 그 위로부터 올릴 때는 사람도 많이 죽었고요. 왜냐면 100m 이상의 지역이니까 기류가 난기류가 갑자기 생기기도 해서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고 있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떨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많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또 속초노선 밑에 들어가는 지하수 기반 시설의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 때문에 뭐 여기 위험하다 해서 한 2년 동안 그 건물 못 쓰게 했죠. 지하철 개통도 안 하고. 우리 그거 다 잊었어요 벌써. 맞아. 그리고 그때가 이명박 때였기 때문에 성남 비행공항에 활주로를 틀어가지고 활주로 공사를 하고 그걸 지은 거예요. 비행기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그때 그냥 다 되게 만든 거. 만약에 그때 정권이 이명박이 아니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랜드마크로 생긴 이후로 생겨버린 문정신도시와 결합해가지고 그쪽이 이제 완전히 무슨 핫플레이스처럼 돼버려가지고 그런 건물이 하나 생기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거든요. 빨아들인 규모가 지방 소도시급 규모 정도로 빨아들일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그거 중심으로 그때 광역 환승센터가 생겼잖아요. 이러면 이제 빨아들이는 규모 자체가 이제 서울이 아닌 거야. 얘가 평택까지 차가 다니니까 뭐 먼 개는 조금 천안 인근까지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있는 제천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아서 동두천까지가 다 거기서 모였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이 되는 곳들을 미리 좀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서쪽에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지역은 마포인데 마포 중에 어디가 될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서울 도시 개발을 할 때 6구역으로 나눠서 중심권역하고 그 중심권역에서 파생되는 파생권역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면 중심권역이라고 지정된 3개나 5개의 구역이 거기에요. 그러니까 그쪽 인근을 찾아다니시면 돼요. 근데 서울은 엔간하면 다 포함이야. 그래서 아닌 곳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뭘 보시는 거냐면 서울은 빌라를 찾으실 때 애초에 우리 설정한 거 너무 크게 보는 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잡혀 있는데 소규모 난개발이 되지 않게 특별 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거. 특별 계획구역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크게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이 고덕 힐스테이트 정도는 아니어도 여기는 엄청나죠. 4,680세대 아닌가요 여기? 3,600. 마포 레미안 푸르지도 이 정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규모를 왜 돌아다니면서 체크하시냐면 3,680세대나 4,000세대 정도 가까이 되는 곳을 딱 들어가셨을 때 아, 안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구나 이런 느낌을 겪어보셔야 이제 그 송파에서 송파 거기 이름 뭐지? 헬리오시티 가면 거기 이제 만세대잖아요. 동이 바뀌는구나, 동이 3개가 바뀌는구나, 뭐 지역이 바뀌기도 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껴보셔야지 그 규모가 감이 와요. 이런 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 특별 계획구역으로 돼 있어야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근데 그 언젠가의 시간은 몰라. 왜냐면 여기 구역 지정된 곳도 아니고 동의서를 걷고 있지도 않고 주민 공람도 없을 것이며 이야기도 안 나와야 돼.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 상도동처럼 그렇게 그 비싼 가격에 팔리는 거야. 106%가 그냥 팔려버리는 거야. 1회 유찰됐을 때 여기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옆에 살짝 사진 보니까 이거 플랜카드 같은 거 하나 붙어 있었잖아. 그럼 노량진 13구역까지 있는데 그 상도는 무조건 포함되겠죠. 장승배기 인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잡으면 럭키한 거고 럭키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 기준 안 맞으면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준 뭐예요? 전세가보다 싸게. 지금 전세가 심상치 않다. 보증을 들어주는 곳이 없고 세입자도 전세로 들어오려고 하는 추세가 없으니 생각을 그냥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결합하는 게 너무 아이디어를 잘 짠 거예요, 여러분이. 애초에 사람들이 월세밖에 들어오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월세에 맞춰서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냥. 대출 쓸 생각하고. 그래서 수익률을 2개 따져봐서 에어비앤비 임차인을 들이면 얼마 남냐 이렇게 계산을 하시거나 본인이 에어비앤비를 해가지고 사업 수익을 얼마를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직장인들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은 전세 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저하고 비슷하다는 전제하에 전 전화 오는 게 너무 싫어요. 사실 파티룸 조만간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정말 전화 너무 많이 와서 이거 이 업무를 누구한테 줄까 뭐. 이거 박진한테 맡기면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파티룸 한 개는 지금 어떻게든 누구한테 임대를 줘가지고 지금 빨리 이거 한 개를 없애버릴까 생각하고 있고요. 하나는 강의실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있긴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여러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지역에 갖고 있어도 본인이 사업 스타일이 아니시면은 에어비앤비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본인 사업 스타일이에요. 사업 스타일은 뭐냐면, 클라이언트 접대가 돼야 돼. 굉장히 친절한 목소리로 발을 닦아줄 수 있어야 돼. 자, 난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 못하겠어요, 그런 거를. 정말 못하겠어요. 뭐, 오늘도 막 밤에 주차 등록해달라고. 6시까지만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안 읽어보는구나, 사람들은 역시. 읽어보지 않는구나. 그냥 우리 알잖아요. 우리 챌린지 그거 막 열심히 써놔도 안 읽어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안 읽어봐, 일단. 그래서 이런 거가 괜찮으신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힘드셨잖아요. 임대인 때문에 힘들어요. 동의서 구할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임대인인데 처음에 이제 이게 부동산에서 약간 몰아붙이듯이 뭐 외도민이랑 뭐 단기임대랑 똑같은 거예요 하고 계약서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업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달라 하니까 단기임대에서 너네처럼 동의서 받아달라는 사람 없었다. 너네 왜 그러냐 그래서 그걸 또 간신히 설득을 시켜서 동의를 다 받았어요. 근데 송파구청에서 거기가 미닫이문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한테 미닫이문이라고 안 된다고 해서 임대인이 찾아왔어요, 송파구청에. 근데 그 사람이 또 말을 바꿔서 미닫이문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임대사업자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라서 안 된다고 우리 보고 외도민을 하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임대사업자는 하면 안 돼요? 도시민박 자체가 규정이 그럴 수도 있겠네. 약간 된다, 그러니까 세무사님은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뭐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랑 그냥 임대주택 사업자가 있는데 그분들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저희 계약금은 묶여있고 월세는 한 번 나갔는데 이제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계속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데 아직 안 보여줬어요. 그 빌라를 사신 게 아니라 지금 월세로 네, 렌트해서. 허가를 그러면 못 받은 거예요? 결국은? 와, 이 송파구청 새끼 이거 웃기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송파 쳐들어갈까요? 2주 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지금 빨리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철수하시려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라고 에어비앤비 할 수 있는 그 허가 업종인데 사실 저게 약간 변형된 형태로 우리나라는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남는 방을 주는 형태가 맞는데 공무원들은 그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는 그럼 누가 들어와서 예약을 해 거기에 주인 사는 집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해놓고 자기 빠지고 그냥 그 집을 쓰게 해주는 약간 우리나라는 편법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외국인밖에 못 받는. 아니요. 아니에요. 다 받을 수 있는데 외국인 원래는 외국인들을 홈스테이 해가지고 한국에 사는 걸 보여주자 취지겠지. 맞아요. 근데 저 취지는 편법으로 내는 거예요. 편법으로. 이제 외국인을 받을 수 있게 통례를 만들어줘가지고 근데 이렇게 인스타 광고 보면 이제 80%가 다 없어져요. 이거는 그게 원룸인 경우는 그렇고 이제 투룸 이상은 합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는데 이제 원룸에 있던 이 80%가 투룸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 예측으로 이제 다 들어가는. 그러니까 왜 투룸인지 알겠죠? 하나는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근데 원래 취지를 그렇게 만든 게 난 너무 웃기다는 거야. 외국인들이 방 하나에 사람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밤 숙박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한국적이잖아요, 이거는. 이게 약간 게스트하우스, 그러니까 민박업에 그거를 차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주인이 사시는 사람은 그냥 차라리 법을 만들 때 에어비앤비법 이렇게 만들면 되겠어, 그냥. 원룸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왜 이렇게 묶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지금 근데 송파구랑 마포는, 그러니까 마포는 좀 난데 송파구는 그 주무관 만료는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처음 전화했을 때 그래서 하기 싫어하는구나. 민원 많이 들어온다. 너 여기에 원래 안 산다고 했는데 살면 너 걸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못하게. 결국에 못하게 약간 하는데 뭐 거기까지 임대인까지 완전 임대사업자에서 그렇게 하시면 다 텔려나와야 해버리니까 그 사람은 완전 나 안 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은 없고.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과태료 나올까 봐 안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음. 근데 분명히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 내가 다른 세입자 구해서 구할 때까지 그 준금 못 준다. 됐어요. 그 월세도 내야 돼, 계속 구할 때. 그 월세를 이제 그 부동산이 자기가 단기 임대 전문이니까 빨리 구해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구했는데 잔금을 치기 한 3, 4일 전에
못하겠다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미 가계약금 걸었는데 그 가계약금도 안 빌려주니까 그걸로 이제 이 2달째 월세는 그걸로 충당을 하겠다 이렇게 부동산이랑 둘이 협의를 해서 2회차 월세는 안 나가는데 빨리 그게 나가야 저희도 그 증금을 받고 다른 걸 할 수 그 있어요. 물건을 직접 가서 구하신 거예요? 부동산. 어이씨, 부동산 이거 진짜 이거. 이씨. 에어비앤비 된다고 해서 구한 거예요? 맞아요. 외도민 매물이라고 해서 구한 건데 어머, 그럼 거기 책임져야겠네, 그 부동산이. 근데 그런 거는 또 아닌 거. 근데 그거를 하려면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다가구는 다 받아야 되고 다세대는 마다 또 달라요. 위, 양념, 뭐 아래 이렇게 층간소음이나 막 이런 소음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은 근데 쓰시는 분들 소음 그렇게 크게 없죠, 거의. 근데 그게 또 사람에 따라 달라서 그러겠다. 아, 사람 상대하기 싫어. 난리도 아니고 가끔 기사에 막 중국인들. 이게 이제 중국인들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거의 희귀한 케이스긴 한데 근데 만약에 밑에 집이 좀 귀가 튀었다 그러면 이제 캐리어 끄는 소리 시끄럽다 뭐 들어오는 소리 시끄럽다 발망치 시끄럽다 맨날 그 연락 에어비앤비를 그냥 1층으로 구해야겠다. 반지하가 제일 소음은 어때요? 반지하 그러니까 그렇겠네. 1층 경우는 근데 또 서울은 반지하에게는 이제 허용을 안 해준다면서요. 맞아요, 안 된대요. 제가 알아서. 서울이요? 네. 어 에어비앤비 반지 안 그랬는데 돼. 그랬었는데 풀렸어요? 최근에 또 다시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권리금 내고, 우리께 권리금 내고 넘기려고 그랬거든요, 역삼 거를. 아. 근데 우리가 해가지고 운영 잘하고 있었는데, 하는 동안에 갑자기, 예, 외도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 에어비앤비라고 해주는 거? 아니요, 에어비앤비 허가를 해줬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딱 되더니 반지하는 허가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걸 사가려는 사람이 대기를 3명이 하고 있었어요. 권리금 4천을 주고. 우리는 되게 장사를 잘한 거지. 순간 뻥튀기 4천을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에어비앤비 운영하시다가 그 권리금 하는 걸로. 응. 우와. 근데 법이 안 되는 걸로 돼서 아, 그걸 못하게 됐는데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반지하. 정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해줘요. 음. 반지하 특례를 해주는데 그게 똑같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에어비앤비에서 안 해요. 위험 맞는데, 왜? 저희 손님한테. 미국에서 원래 반지하 안 된다 했다가 10월달에 풀었어요. 풀어서 저는 승인을 받았어요, 최근에. 되네요, 그러면. 형수님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에어비앤비 얘기는 아니에요. 위험 얘기예요. 위험이 거기 등록할 때 똑같이 에어비앤비 합법 그걸로 등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에어비앤비는 따로고 위홈은 내국인 받는 용이잖아요. 외도민 업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위홈이 풀긴 풀었는데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이건 소행님한테 물어봐야겠구나. 에어비앤비 권리금 받고 팔 수도 있어요? 네. 진짜 되게 재밌다. 많아요. 잘 되는 데는 그 입지를 구할 수가 없잖아.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필이면 잘 되는 데를 구한 거예요. 우리 지금 신경 쓸 게 하나도 없거든요. 6개월 예약한 사람 살고 있어가지고. 거기는 역사 거기. 예, 예. 아, 거기 항상 자랑하는 거기가 여기야, 여기. 거기가 여기예요. 맨날 자랑하고 아, 그럼 수익은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초기 투자금이 좀 있잖아요. 뭐 네. 침대도 사고, 네네네. 뭐 물건도 사고, 고치고, 집수리도 하고 했던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 초반에. 음. 그 돈을 다 뺀 거지. 한 3개월 운영해가지고. 예, 맞아요. 예, 예. 그게 항상 수업에 나온다면서요. 대표 예시. 그리고 전부 자동화여서 신경을 전혀 쓰지 않아요. 뭘 해본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 계좌이체. 계좌이체 선생님한테 3개월에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했어. 한 달에 한 번 하기 너무 귀찮다고. 3개월에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원가는 다 털었고, 오래되지 않았는데 원가는 다 털었고, 지금부터 이제 수익이 전체가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권리금 잘 되니까? 그때 잘 되면 권리금이 4, 5천 나오는데, 우리는 바로 한 번에 보증금이 3천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3천 회수 되면서 4천이 회수, 이거 투자 수익률 몇 %야? 이런 거 운 아니에요, 운? 되게 운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매달 경영하는 걸로 돈을 버리고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갖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 황금알을 낳는 그냥 거기가 될 수도 있잖아. 보증금 3천 넣었을 뿐인데 매달 꽂히는 금액이 좀 어느 정도 이상이면 4천 이상 벌 수도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월세 30 받으려고 얼마를 투자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월세 30 받는 자산 투자하면 1억 넘게 들어갑니다. 이거 아시죠? 오피스텔 하나 사면 30 받는 거잖아요. 이자 받고 이렇게 네. 계산을 해갖고 대출금까지 상계를 해갖고 4, 50이 남으려면은 최소한 2억 정도 되는 자산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 그게 50%에서 70% 나온다고 쳤을 때도 자기 출투자 금액은 뭐 7천에서 5천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50 정도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월세족 전환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은 머릿속에 그냥 이걸 담고 계세요. 1,000만 원당 순수익이 10만 원 남으면 엄청 많이 남는 괜찮은 거예요? 거예요. 10%니까. 12%예요. 아, 12%. 그러니까 모든 걸 12% 기준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맞춰 놓으세요. 그걸 연습을 자꾸 해. 왜 그러냐면
법정 금리로 최고 이자를 10% 정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송을 해서 소가를 제기할 때도 월세 환산 수익률을 12%로 산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1000에 30인 집이야. 부당이득금 청구할 때 1000을 10으로 바꿔서 40만 원 청구하시는 거야. 저는 정직하게 한다고 부동산 시세를 돌아다니면서 네이버 시세에서는 여기는 천당 한 3만 원 정도 시세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3만 원 올리고 이랬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12%로 하세요. 소송 이래저래 다 집어넣어봤는데 다 통과돼요. 제대로 안 봐. 그래서 30%도 높여볼까 했는데 그냥 마음이 허락하지가 않아. 그거는. 근데 이번에 혜란님 있잖아요. 혜란 부부님. 부부님 조언을 해봤는데 부부님은 월세를 600을 부당이득금을 낸 거예요. 30% 넘게 하신 거야. 와. 근데 나왔어. 그러니까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 번 소송을 해보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소심하게 3% 붙였는데 12% 하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부부님을 보고 30% 해도 되는 거예요. 통크다. 처음 하시는 분이에요. 생애 태어나서 처음 부동산 거래를 경매로 해보신 분인데 정말 통크게 하세요. 막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그만큼 당했잖아, 장모. 하루 만에 변한 거 봤잖아. 네, 그러니까. 첫날 전화 왔을 때 그분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은 보증금 어떻게 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포기할 수 있나요? 저한테 낙찰받은 당일에 전화하신 모든 분들은 다 어떻게 하면 포기할 수 있나요? 한 번도 축하해주세요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기는 포기한다는 말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지혜님만 포기한다는 말 안 했어요. 여기는 진짜 예쁘게. 모든 게 해결되고, 그날 해결되고, 그냥 예쁘게 지나가고. 여기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다른 분들은 좀 되게 그런 이번에도 인천에서 2개를 받았다고 전화가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포기할 수 있냐 그러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안 가본 거예요. 안 가보고 2개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가보고 결정하세요. 가봤더니 집 다 비어있고 명도할 곳도 없어. 집도 깨끗해. 빨리 처리가 될 것 같으니까 포기 안 한대요. 마음이 이렇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안 가보고 하시지?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로만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와,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혜라님 보면서 느낀 거는 그날까지만 해도 모든 걸 포기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이미 차순위 매수 신고도 수강생이었어요. 2등도 대기라고 내가 13월 지정했는데 이제 12억 8천 쓰신 분이 잘 쓰신 거죠, 그분이. 근데 이제 13억 쓰고 가신 혜라님은 당일날 너무 갖고 싶으니까 7,500이나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2등하고 거의 1억 차이가 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심적 고통이 너무 심한 거야. 누가 13억 6천 써줬으면 기분이 행복할 텐데. 이 기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안 자고 계속 막 100번 쓰기 하고 뭐 그런 걸 계속 심리적으로 노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이제 부동산 돌아보면서 한강뷰가 거실로 보이는 43평 아파트를 13억대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을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낙찰 받고 하냐고 이거를. 다들 문제점이 왜 받고 하시냐고 이런 거를. 이걸 미리 하시고 하시냐고 미리 하시고. 그러니까 포기할게요 그러죠. 그래서 일단 가져가셨고 장문국 사건 때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좀 다 이제 경매도 빌라를 하실 거니까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허구 보증금 포기 물건이 아니면 머릿속에 하나 반드시 인식시키세요. 돈에 대한 액수 환산 월세는 자꾸 12%에 맞춰서 하는 연습을 하세요. 예를 들면 1000이면 10, 뭐 1억이면 120, 100, 뭐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시는 거야. 10억이면 1000 남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총액에서. 순수익 얘기하는 겁니다. 순수익 이 정도면 대출금하고 상계시켜주고 5%를 한다 그러면 200 나와야 돼요, 사실은. 1억 들어가면 100 나오면 사실은 200을 받아야 대출금하고 상계돼서 100이 남는 거지. 요거 계속 머릿속에 굴리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점유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요. 점유. 경매하는 사람들은 점유를 넣고 있어요. 점유라는 개념을 익히세요. 방 안에 사람이 안 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인도명령으로 그러니까 부부님은 가장 어려운 난도의 해를 난이도로 한 거예요. 전입신고돼 있는 4명은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매각물건 명세상의 중대한 하자의 이유로 이거를 취소시킬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더 망설인 거죠. 취소시킬 수 있는 거를 내가 알려줬으니까 엄청 고민을 하는 거야, 지금. 그 하자로 취소시킬 수가 있는데 취소 안 시키고 들어가셔서 전입신고돼 있는 사람들을 거주 불명자 등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뺄 수 있는 건 아시죠, 이제?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자기가 소유권을 획득한 집 안에 전혀 다른 사람이 뭐가 들어와 있으면, 그러니까 정확한 용어를 몰라도 주민센터에 가서 내가 이 집 주인인데 우리 집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 거주자 불명 등록이라는 어떤 서류를 주겠죠. 그러면 그 뒤에 절차는 그 사람들을 동사무소로 전입신고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도 동사무소,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를 하다 보면 전입신고가 동사무소서 된 사람을 만나신 분은 검색을 많이 해보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만날 때 이건 뭐지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식을 쌓이면.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만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요. 생을 놨거나 불황자가 됐거나 아니면 관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삶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예 배제해야 돼. 경매 단계에서 아예 배제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 이 사람한테 뭐 부당이득을 받겠다거나 소송해갖고 권리를 찾겠다 이런 걸 하면 안 돼. 손실로 상계하는 거예요. 그거를 금액에 태워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좋아요. 상대할 사람이 없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한다면 동사무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사람이 있는 집이 좋아요. 그건 상대할 사람이 없어.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방법은 방금 여러분이 거주자 불명 등록 신청서라는 걸 내면 돼. 그런데 거주자 불명 등록 신청서를 냈지만 실제 집에 가봤더니 전입신고 안 하고 살고 있는 4명이 있는 거야. 그럼 얘들은 뭐의 대상이냐? 이것도 모르는 사람 되게 많던데. 인도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인도명령을 치려면 뭐가 해야 돼? 인적사항이 필요하잖아. 최소한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이름은 알아야 돼요. 이름 아는 방법은 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 웬만하면 다 얘기해줘요.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 우편함 같은 거 해보거나 택배에 와 있는 이름을 보시면 돼요. 이거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화번호를 통해서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나는 낙찰받을 사람이고 이 집의 소유권을 주장할 건데 본인들에게 인도명령이 나갈 거고 만약에 이름을 안 가르쳐주거나 인적사항을 안 가르쳐주면 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로 가가지고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더 시간 길어지고 복잡해질 뿐이지 어차피 말하게 되니까 그냥 알려주시는 게 어떠냐 해서 인도명령을 쳐놓는 거예요. 그럼 인도명령이라는 게 송달이 되기 때문에 송달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은 이게 진짜 법적으로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되게 협조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법적 지식을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등기부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전입된 사람한테는 최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아니, 없다고 말해주셔야 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본인들이 믿고 있어요. 거의 다. 서울 기준 5,500이잖아요. 우리 5,500까지 받았는데 우리 500만 원 보증금이니까 배당금에서 받을 거예요. 이게 배당이 안 돼요. 배당 참여된다는 얘기는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신청을 하시거나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있는 세입자로서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때 그 말이 처음에는 인정이 안 돼도 이 사람들이 찾아봐요. 물어보거나. 그러면 나중에 연락이 와요. 당신이 알려준 게 맞았다고. 근데 헤라님이 이제 이런 걸 겪어간 거예요. 그래서 4명을 다 내보냈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점유를 다 해결했죠. 도어락비권을 바꿨어야 돼요. 거기에 또 다른 장문국이라는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있어버리고 그때부터 또 다시 이 절차를 해야 되는 거야. 들어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 사람이. 점유. 근데 이거를 중간에 정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는데 여기 부분에서는 너무 착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너무 안 바꿨었어요? 그래갖고 장국이 또 들어갔잖아. 들어가 버려서 그래갖고 그래서 잠복한 거예요. 너에게 왜 잠복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지인이라는 이유로 실황중계 받잖아요. 한두 달 동안의 과정을 근데 연락도 안 받고 우리 인도명령 다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이 정도로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혼자 했으면 안 될 일을 포기하고 싶을 때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봤던 것 중에는 최근 난도 중에 가장 어려운 난도의 경매였거든요. 그럼 장국한테 지금 600만 원 한 거예요? 네. 부담. 네. 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았던 것 같은데.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이야, 그럼 고생한 건 또 수익이 됐네. 근데 고생을 심하게 했지. 내가 이제 얘기한 거는 사례 만들어주느라. 사례 오 감사한 일이네요. 제대로 사례를 만들었잖아. 그것도 행동이 너무 빠르신 분이었기 때문에 본인 집 전세 만료하기 위해서 또 집을 빼버린 거야. 그리고 짐이 많으니까 이 짐은 또 이삿짐 컨테이너에 보관해놓고 원룸에 3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가지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보통은 내가 만약에 F였으면 좀 어머 이럴 거 아니야. 난 T야. 나도 서아가 그 나이쯤 되면 꼭 그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요. 연기라고 하더라도 애가 어려운 걸 알아야 돼. 근데 그 아이는 그걸 겪었어요, 지금. 엄청난 아이로 자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공감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돈을 좀 귀하게 생각했던 포인트를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시면 뭔가 부모님의 잘못으로 어려운 시기가 딱 머릿속에 생각이 날 거야. 인간은 그게 스쳐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없이 예쁘게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데 생활 대응력은 많이 떨어져요. 그게 나중에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돼. 근데 어른 돼서 나이 많이 들어서 겪으면 진짜 힘들게 겪을 거예요. 되게 힘들게 겪고. 어렸을 때 겪으면 괜찮아. 엄마 아빠 어차피 있는데 내일 아닌데 뭐 어차피 밥은 먹는 거고 뭐 엄마 아빠랑 같이 자니까 더 좋네 뭐 가운데 껴가지고 행복하게 겪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분들은 망한 게 아니고 이제 갈 집에 대기하는 가족이 더 돈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장점들을,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잘못 흘러가서 예상하고 빗나가더라도
거기서 자꾸 이렇게 장점을 찾으시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특히 빌라 같은 거 하실 때 꼭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저렇게 뭐라를 그거 그러니까 점유라는 말을 머릿속에 그래 점유가 기억 안 나면 도어락으로 기억하세요. 어쨌든 내 소유권이니까 그쵸. 뭐 그 안에 물건만 안 건드리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도어락이 없으면 뭐 열쇠 바꿔. 자물쇠로라도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결하고 있는 토지 그 관련해서도 저 경찰서 갔다 왔어요. 네. 경찰서 받고 왔거든요. 잘 봐요. 이제 헤라님의 생각은 이거야. 유체동산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 사람이 소유잖아. 근데 이 도어락 비번을 내가 함부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그치. 너무 그걸 내 하고. 양심이 용납하지 않는 범죄 같은. 그게 불법. 난 너무 착하게 살아.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 응. 그 사람 물건 있으니까 잠그면 안 된다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나도 그 자, 상황이. 잘 봐요. 그럼 그 상황이 이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잠갔어? 그럼 그 사람이 이의 신청을 엄청 해요.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뭐예요? 힘을 빼면 되지. 아니, 못 들어갔잖아.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부당이득을 내가 뭘 취했는데. 뭘 할 수 있냐고. 연락을 하겠지, 이 사람한테. 그렇지, 연락을 하겠지. 번호 알려주세요. 연락을 했는데 기분이 나빠. 아, 기분이 나쁘면 뭘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뭘. 할수 경찰에 신고하겠지. 경찰에 그치, 주거침입 바로 나오잖아. 가장 만만한 게 경찰에 신고해서 주거침입이나 기물파손 같은 걸 넣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럴 거야. 자, 지금 제가 당한 게 그거예요. 저 경찰서 받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장문국이 그렇게 해서 했다 쳐요. 그럼 가가지고 저는 뭐라고 소명합니까? 이건 제 내 집이에요. 소유권이 나로 돼 있고, 이 사람이 연락을 회피하니,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 자물쇠를 채워놓고 연락을 기다리는 거다. 라는 논리를 폈더니, 뭐가 배제되냐? 형사소송법의 가장 첫 번째 원칙은 1번이 의도성이에요. 얘한테 불법적 범죄를 일으킬 만한 의도를 갖고 해야 돼. 그러면 장갔던 게 내가 저를 가둬놓고 쟤 말려 죽일 거야. 이거는 의도가 있으니까 얘는 감금죄가 성립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뭘로 걸었냐면 주거침입, 감금, 기물파손으로 걸었거든. 셋 다 인정이 안 돼요. 나의 의도는 뭐였어요? 연락이잖아. 이 서열은 누구예요? 나잖아. 선생님 뭐요? 뭐 때문에 갔다 오신 거예요? 중계동 토지. 자물쇠를 걸어놨거든요. 아. 형성님한테 부탁을 내가 했지. 그거. 우리 공범이야. 근데 경찰이 얼마나 가이드를 친절하게 해주냐면 이제 경찰이 이걸 딱 보니까 논리적으로 내 말이 맞잖아요.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냐면 형성님한테 지금 직접적인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그 걔가 진술을 하고 조사받고 온 거에는 뭐 지인한테 부탁했다는 그런 얘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인한테 부탁했다 하면 형성님도 경찰서를 다시 한번 와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그러면 귀찮은 일이 생기니까 본인이 했다고 하는 거야. 경찰이 가이드를 했구나. 제가 했다고 할게요. 네. 그렇게 된 겁니다. 토지인데 자물쇠를 어디다. 토지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잖아. 그게 연락이 바로 왔어요. 펄펄 뛰어. 막 성질이 장난 아니야. 펄펄 뛰어. 아마 거기는 조금 재밌게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가 우리께 이제 돼서 점유 취득을 하게 되면 점유 취득이 10월하는 것도 있어요. 10년 완성. 트레이너도 연락이 왔다고.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땅도 아닌데 그걸 보고 화가 더 난 거예요. 그래서 경찰 신고를 한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명징하게 드러나야 될 건 드러나야 돼요. 그러네. 그러니까 경찰서를 가야만 알 수 있는 사정들이 있는 거예요. 걔가 그렇게 자기 논리를 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넘기면서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무서워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점유를 머릿속에 강하게 기억하고 그게 안 되면 도어락을 기억하신 다음에 그 뒤에 마주할 여러분의 최대치의 일은 경찰 조사 한번 나가는 거야. 근데 나갔는데 여러분이 논리만 제대로 펴고 당황하지만 않으면 경찰은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지 여러분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연락을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이 경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만약에 연락을 했어. 근데 그 장목이 아직 그 물건이 거기 있잖아, 자기 물건이. 그럼 나 그러면 일단 뺄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라 이러면은 번호를 알려줘야 되잖아. 아니죠. 아니야, 그럼 나 당장 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니죠. 뺄 수 있는 계약서, 이삿짐 계약서를 그러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다. 네, 지금 알려주고 바로 제가 처리해드리고 옆에서 보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러면 이사비도 100만 원 드립지요. 뭐 이렇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하셔야지. 잠깐 알려주세요. 알려주면 들어가면 점유예요. 점유 시장이면 내보내려면 다시 인도명령이에요. 강제 집행입니다. 일단 못 들어가게 해야네. 그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회라님은 인도명령부터 강제 집행을 다시 한 거예요. 그 과정을. 그리고 중간에 부당이득까지 한 거고. 이 시간이 3개월을 소모시킨 거예요. 이게 이자 비용으로 치면 월 500씩 내고 있었으니까 1,500이 날라온 거예요. 와, 1,500이면 토지 가격이에요. 진짜 피말랐겠다. 그 장모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그죠. 뭐 1,500이면 에어비앤비 보증금이에요. 싼 가격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 개의
에 대한 실수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는 게 여러분 맞지만 우리한테 진짜 1,500 벌게 해주셨네. 도어락 안 잠그는 그 시행착오 사례가 돼가지고. 아주 사소한 건데 이 시행착오 한 개가 없으면 여러분이 안 써도 될 돈을 많이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그리고 다시 시간도 한번 그렇고. 감사드린다고.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부부님의 사례를 보면서 딱 정말 부부님은 정말 시간을 정말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잘했어요. 일을 잘하시는 분이야. 한 가지만 실수하신 거예요. 그 도락 비번 한 가지만 실수를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족 추억 만들었으니까 또 좋은 걸로 상쇄해야죠, 여러분. 선생님, 저 질문 하나만 해주세요. 네. 그 우리 빌라 하고 있는데 아이 명의로 우리 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주택수 포함은 가구수. 가구수 합산이니까 주택수 2주택 되는 거예요. 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만 하는 거. 아기 명의로 이름만 해놔서 재개발 될 때 이 명의로 했을 때 뭐 상속이라든지 중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거지. 최초 취득세를 면제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건 안 되는 최초 취득세를 면제받는 시점은 이제 이걸 안 팔고 있어야 돼요. 애가 독립해가지고 건강보험이 분리되는 시점 이게 이제 네. 분리세대의 독립이고 얘가 그러니까 어떤 소득이 생기거나 멀리 자기 주소를 빼가야 돼. 국민연금이랑 의료보험을 자기가 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리세대예요. 가구가 달라져. 그때부터는 이제 1가구로 다 나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서류 설명을 할 때 항상 제가 등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등본. 등본에 자기가 세대주인 게 나와. 네네네.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면 따님은 지금 밑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이러면 등본을 떼면 엄마 밑에 들어가 있어서 세대주가 아닌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금 부여나 국민연금이나 어떤 노동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분양 청약 같은 걸 할 때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만약에 분양을 하고 싶다. 뭐부터 해야 돼? 독립부터 해야 돼. 그리고 소득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 빌라를 애 명의로 하면 상속세랑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상속 증여가 50%잖아요. 그것만 물론 이제 알고 다운 거래가 허용이 됩니다. 시세에서 30%까지는 허용해줘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그것도 궁금해요. 선생님, 만약에 지인한테 아파트를 팔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야. 근데 나는 이 사람한테 그냥 좀 싸게 주고 싶어. 30%까지 허용, 7억까지. 7억까지. 그건 이제 사회 상규상 허용 가능한 범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30% 이하면 조사 나와요. 너네 뭐 불법적으로 뭐 했니? 네, 뭐 네, 이렇게. 다운계약서로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 거래가 나오겠지. 이게 증여에는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속은 30% 제가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고, 세무사하고 같이 상담을 받았기 때문에. 상속할 때 30%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상속하는데 나는 애한테 7억으로 거래를 넘긴 걸로 해도 돼요. 오케이. 거기 30% 상속세. 어쨌든 애 명의로 하면 이런 거는 아낄 수 있으니까 2주택 되는 거를 감수하고 그냥 이 빌라를 가져간다. 그렇지. 재개발 빌라를. 그리고 2주택 되는 걸로 간주해도 2주택까지, 우리가 투자지구를 안 할 거기 때문에 1.1%라서 취득세에 손해보는 게 없어. 취득세는 상관없죠.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아파트나 뭐 팔게 될 때 양도세 같은 거 하면 한시적 1가구 2주택 배제를 가려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이기 때문에 되게 따끈따끈하네요. 단기 6년 임대가 지금 부활하려고 해요. 그거 된다 하던데? 그러니까, 원래 있었어. 4년 임대가 있었어요, 원래. 기억나세요? 네네네. 잠깐 있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맞아. 그거 그거, 된 사람도 뿔 빨았잖아요. 맞아요. 4년, 우리 중일인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같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 맞죠, 이거? 자기는 평생 뻘뻘 거라고 싶어. 내가 집사주로 빌려 공부하러 가는 거야. 제가 이랬더니 엄마 나잘 만들어 봐 이렇게. 나 진짜 되게 부럽네. 아무튼 재밌어요. 네, 4년. 4년짜리가 있었는데 그 4년짜리는 뭐냐면 2년 전세 계약하고 갱신으로 2년 계약 이렇게 해갖고 4년만 계약을 하고 있으면 비과세예요. 근데 이게 4년 동안 아파트 값이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을 시기예요, 이때가. 맞아. 그러니까 이 국민적 공분이 엄청났지. 임대사업자 다 죽여야 된다고 막 그때. 지금 사람들이 조금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양극단되는 사회 자체가 그게 한국이 조금 제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측면이 이런 거예요. 부동산 때문일기도 할 텐데 나중에 코인 때문에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아무 노력 없이 가졌다는 이유로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의 차이가 급격하게 벌어지면 사람들은 이 차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으로 반감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 반감이 되게 정도가 깊어지면 혐오가 되고 혐오가 되게 깊어지면 제거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서가 되게 이제 테러 같은 것들로 나타나는 정서들로 이어져요. 한국도 약간 거기에 초입에 있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조금 무섭긴 한데 지금 잘 생각을 해서 느끼 이때 4년 때 느꼈던 그때의 정서가 제거 정서였어요. 이 제거 정서가 너무 세다 보니까 이걸 투표로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좀 다른 좋은 일들을 많이 했을지 모르겠는데 부동산에서는 정말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비가역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갈등들을 너무 많이 심어놨어요. 사회 곳곳에. 그게 어떤 거냐면
이 4년 비과세로 소득을, 뭐 수익을 엄청 크게 본 요 사람들을 악마화 만들어가지고, 이 법이 원래 소급 일사부재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판결이 났으면 항상 다 돌이킬 수, 비가역적이어야 되는데, 이걸 가역적으로 만들어서 다 소급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익을 한 개도 못 가져가게 만들어버렸고, 이 4년 임대도 폐지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에 1년 뒤는 그것도 부족하니까 8년 임대도 폐지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임대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다주택자들의 이제 포지션이 소급 적용해서 다 뺏어가 버리는 걸 느낀 거야, 몸으로. 그리고 그때는 단기 매도했을 때 지금은 77% 세율이지만 그때는 중과세를 10 붙였기 때문에 다주택 10, 투기과열지구 10. 근데 전국이 투기과열지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97%였어요. 누가 팔아? 10억 차익이 났으면 나한테 떨어지는 돈이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자산가들을 지켜준 법이었다고 생각해요. 10억 차익 날 수 있었으면 팔았을 텐데 10억 차익 났는데 3천 받으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냥 갖고 있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부침은 있었지만 갖고 있어서 괜찮아졌어 지금.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이 주변에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팔라고 할 때 팔 수가 없어요. 질투가 너무 많아도 팔 수도 없고 정책이 급변해도 팔 수도 없고 정권에 따라서도 팔 수가 없고 그래서 팔 수 없는 게 돈이 되는구나. 자산이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매매사업자 깐죽거리면서 파시는 분들 보면 부자 되신 분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깐죽깐죽 하시는 분들은 실력은 굉장히 뛰어나게 올라가는데 부자 되신 분들은 없어. 근데 우리 작은아버지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는데 움직인 적이 없어요. 반포주공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이에요. 와. 43년 전에. 지금 70억이잖아요. 그때 1,400만 원인가 그랬대요. 그게 싼 돈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 대졸 4년제 그죠. 대졸 4년제 그때 금융도 많이 있을 때가 아니래요. 맞아. 대출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막 대출을 대신하던 게 약간 그 시장에 있는 아줌마들이 일수 막 그런 거 해가지고 막 대출을 해주고 그러던 때였대요. 갯돈으로 막 좀 불리고 막. 갯돈 오랜만이야. 와, 우리 엄마도 갯돈 뜯겼는데. 맞아. 야, 기억이 난다. 도망가 항상. 처음 받은 게 이렇게 도망가게 해줘. 와, 이거 언제적 이야기야? 저 언제 몇 살이에요? 우리 엄마 때예요? 저희 아빠가 좀 많이 때리고. 아, 네. 와. 아빠, 야, 그때 그 갯돈 안 뜯기고 집을 샀으면 지금 내가 너무 게 있는데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월급이 대기업이 한 15만 원에 30만 원 정도 사이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이 비교를 해보면 지금 집값이 이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150만 원 월급일 때는 한 1억 5천 정도면 되는 거예요. 1,500만 원을 자기가 벌면 15억 정도 살면 돼. 그러니까 저는 예, 맞아요. PIR. 그러니까 저는 그 수치가 시기가 달라져서 화폐 가치가 낮아져도 달라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본인 소득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그래서 3, 400대의 직장인이 많으면 아파트는 3억에서 5억 사이예요. 거의. 1, 200대 생계 좀 생활권 이하잖아요. 최저 생계비가 200 정도 되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이하면 거의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소득을 완전 많이 반영해요. 지금 판교 사시거든요? 판교가 되게 비싼 이유가 뭐냐면 판교가 소득이 높지 않나? 그 평균 소득 자체가 억대 연봉이 되게 많으니까 그거에 곱하기로 가면은 한 10억이 넘어가야 되죠. 그럼 평균적으로는 15억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되죠, 여기는. 저기가 만약에 이제 3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다. 평균적으로. 평균 그렇게 될 수 있죠. 왜냐면 공단이 2개가 더 들어오는데 거기가 다 고액 연봉 들어가는 자리들이잖아요. 만약에 3억짜리 연봉이 평균 시세를 형성한다 그러면 저 집은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청담은 왜 30억이 가냐? 거기 3억 넘는 사람들이 살아요. 이번에 청담 의뢰받고 청담을 싹 돌았는데 너무 잘했어요. 진짜 500세대 이하인 아파트도 여기는 1000세대로 봐야겠다. 5000세대로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500세대 이하여도 그냥 부시고 지어버려요, 그냥. 그냥 내 집 헌 거니까 바꿔줘, 새 걸로. 돈 낼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원펜타스하고 르에라고 청담 자이하고 가는 속도 보셨냐고. 그러니까. 이게 노원 도봉에서 움직이는 속도가 아니에요. 르엘은 진짜 빨리 갔고요. 원펜타스도 중간에 부침이 있었지만 그 공사비 30% 증액했죠. 공사비를 그렇게 많이 올렸거든요. 엄청 올렸는데 원래도 그냥 했어요. 거기는 그렇게 막 다 멈추고 사업이 파행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는 곳만 해야 안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다른 곳들에 가고 있는 재개발들 좀 멈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진짜 바늘 잘 들어오신 게 지금 시기에 결정할 때는 외곽 쪽으로 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잘 고르셨는데 자양동이나 갈만한 쪽 청량리라든지 청량리는 어차피
여기 6개인가 들어오잖아요. 어차피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 갈 돈은 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구성남 지역. 위례하고 분당 판교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다 대규모입니다. 최저가 5,800세대고, 많게는 17,000세대, 13,000세대 이런 것들이 많이 계획돼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집값 당분간 올라가지 않고 평범하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가시티처럼 신도시로 문정처럼 딱 박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되게 가치가 있는 곳이 될 거기 때문에 기회가 아직 많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조금 작고, 여러 요소들을 좀 고려하면서 시간이 좀 남고 좀 오래 기다려도 된다 그러면 구성남 쪽도 좀 보시는 거고, 한 방에 진입하고 이제 7억짜리 살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으면 자양 쪽이나 중심지로 접근하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 7억이 지금 어느 정도 단계예요? 관리 처분인가? 아니야, 조합지 그 구역 지정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미래를 저기- 보고 들어가시는 뭐 거예요? 관리 처분이면 8억 다 넘어가요. 내 말이. 근데 그럼 좀 무섭지 않아요? 기다리는 건 젊죠? 90년생. 젊잖아요. 결혼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시립주도 지금 그냥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저 친구, 저 아메쿠스 친구 만났던 분 있잖아요. 블로그 친구 생각하면 돼. 그분도 아까 청량리 25이래잖아. 25이면 살만하지. 나도 우리 20살 되면 저렇게 쫓아보내야겠어. 야, 몸택하러 가. 니 지금 니가. 그걸 하려면 일단 이게 원룸에서 셋이 잡아야 돼. 이게 저희는 그런 게 콩닥콩닥한 거 좋아해요. 일부러 집에서도 한 방씩 잡아요. 네, 금호동 좋고, 금호 옥수 쪽 좋죠. 지금 그거 21구역 지금 얼- 정도 나오거든요. 금호 어디요? 21구요? 금호 21구역도 한번 좋아하는 거기가 동네잖아요, 거기가 자양동보단 좋을 수 있어요. 거기 좋지. 금호가 낫지. 금호가 낫죠. 당연히 금호가 낫지. 이제 조합설이 그러니까 저렇게 얻어가시면 저기 지금 블로그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유가 뭐냐면 저 친구 실력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맨날 가니까. 근데 거기에 실거지 안 해도 되죠, 거기는. 거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투기과일지가 아니잖아. 무슨 구지 거기가? 용산구예요? 아, 성동구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야. 신통 된 애들만 실거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창신이나 이런 네, 애들 맞아요. 해야 되는데. 맞다, 계속. 맞다. 무주택자인데 애는 안 되잖아. 아, 내가 주택 있으면 애도 있는 거니까 안 되는구나. 근데 거기가 조합설립 인가가 났는데 네. 그 추진위원회를 건너뛰어버리고 엄청 빨리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쪽은 속도가 왜 빠른지 알겠죠. 거기 응. 신탁으로 하나 보다. 나 들은 것 같은데. 아니 그 시에서 그 서울에서 아, 지원을 지원을- 신통이면은 신탁이 아니지. 신통이라고요? 신통이 아니고 신통 아닌데. 시에서 네. 공공? 공공도 아닌데 그 조합비를 원래는 그 건설사에서 막 아, 예, 맞아요. 내가 얘기한 거. 어. 근데 그걸 안 하고 시에서 지원한 거야? 50%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구나. 조합 설립이 돼버린 거예요. 75%. 금호 21구요. 원래 50%만 넘으면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데 네네네. 75%를 넘어버렸는데 아. 4일만에. 저기는 지금 속도가 되게 빠를 거예요. 그럼 저게 훨씬 나아요. 지금 돈도 적게 들어가는데 속도가 빠른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빌라가 세고 같아요. 어. 토지정 소유자가 몇 명 된다는 혹시 아세요? 나 가야겠네. 저번에 블로그 찾아보시면 돼요. 저기 지금 다 21구역 전부 다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21구가 어디예요, 어디? 금호 주변 아파트. 금호역 어. 그러니까 아, 금호역 있고 네. 신부도역 있고 하면 네네네, 가운데 어딘지 알아요. 딱 거기 그 파크에. 금감시장 바로 그래. 뒤에 금호사 이제 여기 좋다, 여기 좋은데요, 여기. 그 바로 위에가 16구역. 네네네네. 여기는 서울 분석 전문가. 답글 보셨죠? 왜냐면 이 길을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압구정을 넘어가서. 압구정은 왜 가? 네? 아, 저는 이제. 과야로? 네네. 서초로 가요. 아, 예술의 전당에서도 과했었죠? 아니요, 그 앞에가 보통 많이 해요. 음악가들은 다 서초에서 다 레슨 받고 하니까. 이분 유명하신 분이래요, 여러분. 아니면 피아노로. 아, 피아노 아니에요, 피아노 아니고 작곡. 작곡으로? 네. 작곡 뭐 하셨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거 있어요? 없죠. 저 클래식이니까. 예. 클래식. 무시하는데 그만이 아니라. 나이가 클래식을 알아야지.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아직 계셨구나, 여기. 역시 나도 느낌이 서로 이제 통하게 돼. 아, 예술가 두 분 보니까 되게 재밌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금호 12군 생각도 못 했네요. 가격이 그렇게 쌌다는 게. 그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여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왜냐면 난 금호동 갈 운전하네. 때마다 느끼는 게 아, 주변이 이거 다 바뀌니까 다 바꾸고 싶은 열망들이 있어, 그 주민들이. 옥수 파크힐스가 바로 옆에가 21억이에요 실거래가. 그러니까 여기는 근데 그 16구역은 한강이 보이거든요. 제가 블로그에도 그쪽 거기 가서 이제 한강까지 찍어온 게 있는데 16구역은 이미 지금 철거 중이고 이주 중이고 해서
비싸지. 그 바로 밑에 23구역이 또 좋은데 거기는 공공재개발이었다가 지금 취소한다고 하고. 공공재개발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공공재개발은 왜 취소가 자꾸 되냐면 일몰제라는 게 있어요. 정책 일몰제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간 어느 정도. 네, 지나면- 정책을 만들었는데 2년 내에 아무런 성과가 없고 그냥 사람들한테 호응이 없다면 그건 그냥 일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공재개발로 지정해가지고 성급하게 추진했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문재인 때 갑자기 공급을 하려면은 공공이 주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섣부르게 지정을 막 한 20개씩 막 해버려요. 근데 그 중에 되고 있는 거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것도 추진될지 안 될지 잘 몰라요. 왜냐면 수익성이 많이 안 나게 짓죠. 공공은 수익성보다는 약간 공공의 이익을 더 반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집주인들이나 토지주는 그걸 바라지 않죠. 여러분 그렇게 바라나요? 동네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공공재개발 반대하잖아요. 막. 다 무너져요. 그래서 거의 다 무너져. 그래서 특히 옥수구모 쪽에 공공이 들어갔다면 저기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지금 진행되는 도봉 쌍문 쪽하고 은평구 쪽에 있는 것만 진행이,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도 멈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너무 적게 배정을 하고 가져가는 기부채납이라든지 임대주택으로 가져가는 비율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거기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헬리오도 그게 최고 갈등이었어요. 헬리오시티 지을 때도 잠깐만, 고레일은 어땠어요? 임대주택 비율 어때요, 지금? 조금 있죠. 임대주택 조금은 무조건 줘야 될 텐데, 30%. 아니잖아요. 많이 아니에요? 여기 아이파크는 되게 많게 하고 빨리 지었고 우리 버텼다가 아, 버텼구나. 네. 이걸 버텨야지 이렇게 좀 낮춰주는 거고, 안 버티면 의무적으로 막 30%씩 집어넣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30% 집어넣는데 소셜 믹스라고 해가지고 임대동을 분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섞어버리는 제도가 그 10년 사이에 많이 일어났어요. 아래층만이에요. 위층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도 버틴 거예요. 그런가? 막 섞어요. 아. 랜덤으로 막 섞는데 여기는 고레일은 되게 자기 집값을 높이기 위해서 방어를 엄청 하셨어요. 주인들이 임대 비율도 줄이고, 아이파크처럼 이렇게 빨리 가려면 다 동의해줘 버리면 되거든요. 협상 안 해도 되니까 공무원들하고. 해달라는 대로 해주면 진짜 빨리 지어져요. 그러면 결국 이제 2억 나왔어요. 거의 공사 늘어져가지고. 그래서 일단 두 개가 딱 비교를 해보면 나중에 지어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아이파크 가격은 여기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비율이 많이 높거나 소셜 믹스가 돼 있으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기부 체납을 할 거면 조합장이 정말 정신을 단디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조언도 조금 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됐으면 좋겠는 거지. 기부 체납을 할 거면 공공시설로 기부 체납을 해버리는 거야. 제일 좋은 건 도서관이나 문화시설. 그러니까 헬리오시티가 살아난 거는 책박물관 때문이에요. 저거는 운영비가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최소한 3, 4억은 들어요. 제가 감가 계산을 다 해보면. 왜냐면 시설을 너무 잘 지어놨고 유지보수에다가 공무원들이 상시 근무하고 있는 체계나 막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주차장 땅값, 토지에서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 비용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보면은 3, 4억 나올 것 같은데, 요걸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이 넓은 주차장 포함해서 200대 될 수 있는 그 큰 땅을 그냥 공짜로 헌납한 거예요. 이게 기부채납이에요. 그러니까 임대 비율을 줄이고 기부채납으로 땅을 많이 줄게 선택하는 쪽이 더 나중에 아파트 지었을 때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려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특별계획구역이어야 돼요. 특별계획구역이 아니면 이 규모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땅을 많이 내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땅에다 아파트를 올리면 몇 동을 지을 수 있냐면, 송파 이제 강의실 와보시잖아요? 그러면 책박물관하고 그 주차장 200대 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크죠? 거기에 아파트 몇 개 동이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봐요. 한 3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아파트 한 3개만 놓는다고 해도 2개씩 해갖고 올라가면 하나당 20억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손해볼 수 있어야 되니까 특별계획구역을 찾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빌라 많이 찾아봤지만 특별계획구역은 2개밖에 없었잖아요. 특별계획만 따로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과 찾아주신 거고, 지구단계획이나 이런 애들은 지도에 토지 이음을 켜고 네. 옮겨, 이렇게. 자기 집 주변 중심으로 옮기면서 적당한 수의 확대하면 특별계획이 보이잖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길게 찾아야 되는 좌표에 표시, 예. 그게 자기 재산이 되는 거죠. 맞네. 그래갖고 유튜브 찍으면 또 내 거 구독 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독으로 굳이 공개 안 하지, 그런 거. 그럼 다 맞네. 다 경쟁자잖아. 맞네. 그 집값 올리는 방법이에요. 우리 구마다 정해서 할까요? 우리끼리 다 알게 되잖아. 마스케팅 하는 거야? 근데 그치? 특별계획구는 구마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울 모든 구엔 다 있을 거예요. 자기가 사는 구엔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극적이야. 와우. 근데 이렇게 찾는 게 낫지 않냐 이거지.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일반 매물 사러 갈 거 아니잖아.
경매 나온 물건 중에 특별 다 계획구역 열어봐? 있는 걸 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그럼 그 물건을 다 주소 다 찍어봐야 돼. 아니, 내가- 그 사이트에서 네. 옆에 토지 이름 누르면 바로 나오는데? 유료 사이트에서. 그건 알지. 근데 내 말은 내가 만약에 특별계획구역이 종로구에서는 어디다, 뭐 어디서는 어디다 이걸 알고 있으면 그 경매 물건지의 주소지가 뜨면 이건 특별계획 물건 부분인데 이러고 바로. 그건 되게 욕심인데.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많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저도 아직 그게 안 되는데. 적어 놓는 거야. 구마다 어디. 내가 선생님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뭐, 너나인가가 아파트 보면 그렇게 한다고. 제가 외우고.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웠잖아요. 그게, 선생님 모시고 있지. 그게 4주 만에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나이는 7년 걸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쵸, 모르나. 그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다. 길에 가면서 어떤 아파트가 주변에 있다고 다 외워줘야 되는데, 그게 되기가 어려워요, 자꾸 되게. 그게 시간이 오래 걸려. 아주 오래 오래 다녀봐야 돼. 왜냐면 그 경매 물건이 너무 많은데 길가로 맨날 주소를. 그럼 이제 박진님은 너나이식 방법을 쓰려면 어떻게 하냐면, 박진님 동선에 있잖아. 서울의 전당, 음악 예술의 전당부터 창신동까지를 내가 지나다니는 계속 지역. 지나다니는 지역이니까 차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볼 거 아닙니까? 네네네. 거기를 킵을 해갖고 찾아놓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게 다 외워지고 내가 말로 다 할 수 여기 자리에 와서 말로 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 그러면 지역 하나 넓혀가는 거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걸 또 안다고 해서 물건을 잡는 거랑 또 다른 거니까 경매 물건이 나왔는데 너무 괜찮아. 특별 구역이 아니어도 우리가 여러 조건을 세워놨잖아요 지금. 네. 일단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전세값이 가격이잖아. 돈이 없잖아 우리가. 비싼 게 제일 좋아요. 그치. 빌라인데 13억짜리가 나왔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청담동이야. 제일 좋아. 돼지 50평 물고 있어. 장난 아니에요. 평당 그렇죠. 평당 1억짜리 땅인데 여기 50억짜리가 13억이네. 뭐 이런 생각 저는 드는데 시간 오래 갖고 있으면 거기가 제일 낫지. 위너죠. 다짐 우리는 13억을 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뭘 다 외우려고 생각할 필요고 뭐 찾아보자고 할 필요도 없어. 그건 스터디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거고 전투적으로 찾을 때는 좋은 집을 찾는 거예요 일단. 집을 찾아서 그걸 열어봐라. 좋은 집을 찾는데 그 좋은 집이 뭐여야 돼요? 내 자금하고 맞아야 돼. 쌤 오늘 그거 자금 맞는 거 이렇게 네. 세워라. 그러니까 왜 제가 멱살반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좀 그래도 잘 끌고 가고 있냐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이 잘 없어. 본인이 얼마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절대 인식하고 싶어 하지 않나 봐. 판도라의 상자 같은 거 이렇게 알고 싶지 않아. 열면 깜짝 놀래. 내가 이렇게 살았나? 더러운 세상 뭐야? 그래서 객관화가 먼저 필요해요. 그 용기 같아요. 용기가 있어야 돼. 직면해야지 뭐. 내가 약한 것도 약한 거니까. 그러니까 약한 거에 직면을 딱 해서 갖고 있는 돈에 맞는 걸 찾다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진행이 의외의 속도로 빠른 건데 시작도 안 된 거를 정말 초기 가격에 잡았는데 그 다음 달부터 막 올라가는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재개발이 재밌어졌던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뭘 결합하냐면 에어비앤비를 결합하면 참 좋겠다는 정말 저 아이디어를 제가 받아들였던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에어비앤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자동화가 잘 되기만 하면 저는 자동화 안 되는 측면을 수업 때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처럼 자동화가 잘 되기만 하면 근데 우리 같은 케이스가 잘 없더라고요. 없죠? 수업 들어보면 잘 없지 않아요? 거기가 제일 저긴 해요. 거기랑 저기 어디야? 아, 두 개. 들은 것 내가 같아. 제일 저거고. 그러니까 그 두 군데만 왜 자꾸 수업에 나오겠어요? 드물다는 거야, 진짜. 저희는 그 어디지? 선생님이 마포 옆에? 네. 음. 지금 듣고 있어요. 그 뭐지? 그 무슨 시장? 망원시장? 네. 거기는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 하시더라고요. 네. 월세가 비싸버리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일단 드문 케이스다는 거 알아야 돼. 드문 케이스라는 거. 그리고 처음에 저기를 잡을 때도 선생님이 이전에 막 다른 지역을 잡으면서 아직 감을 못 잡으실 때는 실수를 하면서 온 거예요. 다행히 이제 선생님은 재치가 있으니까 제 말을 듣고 거기를 딴 사람한테 주고 이제 오긴 왔는데 그 과정도 쉽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모르고 잡은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기 금액에 맞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자들은 생각을 할 거야. 조금 덜한 거 2개를 갖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은 그렇지 않아요. 1개를 갖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정책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서 할 수 있으면 압구정, 현대, 미성, 한양을 갖는 게 좋아요. 안 되니까 우리가 딴 걸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금에서 제일 좋은 걸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호 옥수가 지금 너무 고른 것 같아요. 자양보다 나은 것 같아요. 속도도 지금 빠른 거 보니까. 야, 아미쿠스 오늘 한 건 했어 지금.
젊은 청년의 미래를 지금 살렸어요, 지금. 아니 근데 무주택이에요? 아, 근데 주택이 있습니다. 이걸 팔면, 분양권 말고도 하나 더 있죠. 네, 부천에 빌라 하나 있습니다. 어우, 그냥 희생신앙감이네. 분양권을 팔고 여기로 오면, 분양권은 주택에 포함되잖아. 부천 빌라가 먼저 있었어요? 아니요, 광명 분양권이 먼저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처리돼요? 이거? 이거는 비과세 처리돼요? 2년? 부천 빌라. 아니요. 분양권. 분양권이요? 분양권이 먼저 있고 1년 뒤에 빌라 산 거 아니에요? 이거 세금 맞을 거 생각하고 그냥 지금 빌라 좀 바닥인 것도 맞고 좀 그냥 오래 있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1년 뒤에 사면 비과세 혜택이 올 것 같은데, 분양권은? 그냥 팔아버린다고요? 등기 안 치고? 네. 정말. 그거 감안하고 분양권은 주택 세금이 아니고 다르게 내요? 그러니까 제가 65%는. 그 65%? 네. 등기 그래도 치기 올랐어요? 전이랑 네. 등기 친 후랑 가격이 억 단위로 차이 나는데. 어. 아니, 그 금액 오르는 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지울쌤한테도 이걸 포기하고 넘어가는 게 계속 좀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좀 고민하다가 제가 수업도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이 좀 여러 번 있다가 제가 이사 분양받고 등기 치기 전에 피 5천 준다 했거든요. 근데 등기 치고 나서 전세 1년 주고 팔아가지고 먹고 가는 제가 이렇게 차이 나요. 등기 치고 나서. 저도 등기 치고 나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신축이라. 21평이라 좀 아쉬워가지고. 근데 여기서 근데 그 옥수를 살려면 이 돈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아직 빨리 조합사니까 갈아타기를 네. 하고 싶으신 너무 거구나. 급하게 마음을 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가 네. 지금 금액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금옥 갔을 때는 7억 5천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또 매물 올라온 거 보니까 6억 5천에 초투가 5억 정도는 사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초투 7억, 최하 7억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벌써 1억 5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아직 최저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 느낌 아시겠죠? 초트가 6억이면 그럼 전세를 한 1억 5천밖에 못 받는 그쵸. 그런 집이에요? 야, 그 피를 엄청 많이. 아니요, 재개발 지역은 항상 뭔가 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매가하고 전세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 한 90대 10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신나- 대치동 음마아파트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10도 안 돼. 21억 가는 게 여기는 지금 아직 조합이 설립인가도 안 났는데. 아니 낮잖아요. 아, 난데 말하시는 거구나. 어디. 금옥 아까 20. 금호 21구요. 여기. 금호 21구역은 들어가실 돈이 돼요, 지금? 아니, 전 내년 아파트 팔면. 아, 그 돈으로 이렇게 옮겨가. 어. 저기는 그리고 컨디션 좋다 그랬지. 저는 일단 무조건 내년에 6월에 이제 무조건 싸게라도 이 아파트 판다. 나 밑에 집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그걸 던지는 거죠, 다른 호구한테. 그쵸. 그 호구는 뭔 죄야. 나는 그냥 수었으니까 팔고 이제 실거주 겸 내가 이제 투자로 묶을 수 있는 집을 크게 일단 한 방 하면 이 짜잘한 빌라들을 이제 그러면 해보겠다. 금호 21구역을 진입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오. 왜냐면 이동하시기도. 책이면 아연 공공 재개발입니다. 거기도 난 괜찮다. 팔고 들어갈 거니까. 팔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비과세니까. 나는 근데 금호도 갈 것 같은데 아형 어디였지? 아연 그 북아연 말고 네. 서울역 뒤에 있는 아연 충정동이 오, 거기가 좋죠. 무주택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가 6억 대였거든요. 그것도 살만해야 되잖아. 거기는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거기 엄청 나갔어요. 거기- 많이 지나가고. 거기는 근데 경기공자 옆이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지금 괜찮아요. 제일 중립 지역. 중립 사이버거든요. 제가 서울을 잘 몰라서 근데 나는 금호가 나은 것 같은데. 그것도 그쪽 저는 지금 갈아타기 하려고 금호 두산 아파트. 난 여자 금- 거기도 이제 언덕배기긴 하니까 아연 네. 둘 다 언덕이긴 비슷하긴 하죠. 네네네. 나는 그래도 이쪽이 나은 것 같아. 왜냐면 경희궁자이가 많이 오르긴 했는데 거기 대장인 마레프하고 경희궁자이의 느낌에서 소화하는 그 영역하고 금호나 옥수 쪽에서 소화하는 사람들의 영역 자체에 대한 느낌을 한번 생각해요. 바로 앞에 압구정인 거랑 좀 다르고. 그치. 거기 조금 지잖아. 네. 조금 이것은 지나서. 말고 이쁘죠? 그 앞에 앞에 네. 뒷구정이라고 부르잖아. 네, 금호랑 옥수가 뒷구정이잖아요. 네. 금호 옥수는 그리고 수요가 계속 있어요. 사람들이 다 살기 좋다고 생각해.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다 살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이언은 선호도의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전 이제 내년 6월을 기점으로 그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아파트 맨날 공부한 거였는데 그 금호두산 그때 저희가 했던 네. 금호두산이 제 금액대랑 좀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재건축도 있고 하니까 리모델링 이슈 있으니까 넘어가려고 하는데 12월 3일? 거기에 지금 금호두산이 지금 경매가 뜬 거 아세요? 하나 나온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신권에 들어가야 돼요. 7억
8천에 나왔어요. 감정가가. 신권에도 경쟁 붙겠는데? 지금 9억인데 나는 갈아타기 할 아파트 몇 개를 지금 트래킹하고 있는데 걔는 지금 10억까지 올라갔거든. 작은 평수가. 근데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오, 그래서 나 지금 어떻게 돼요? 한시적 일가구 1주택 되잖아. 왜냐면 나는 그거 하고 난 뒤에 대출이 안 나오고. 지금 내가 1주택에 있으니까 걔를 해서 대출로 일단 그걸 전세는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출이 나오면 하고 전세를 해야 되는 거야. 등기 쳐야 되잖아. 힘을 모아요. 이거 뭐지? 있을 거예요, 아마. 찾아보면, 아빠 그때 찾아보면 있을 정말 거야. 안 날렸어. 친구들이 그런 안 해. 또 30년 전까지 돌아가는 거야? 아무튼 그렇게 좋은 물건도 한 번씩 나오더라. 얼마 전에 상황심리에 그 그- 모학 아빠 이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기가 생각하는 지점에 자기가 예산을 세워놓고 그게 나오는지를 기다리시는. 이게 제가 미용님하고 작업을 할 때, 행부님하고 작업을 할 때 지금, 안 오셨네? 되게 좋았던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객관화 진짜 잘하시는 분이세요. 가지고 있는 현금하고 나올 대출하고 객관화를 너무 잘하셔서 본인이 여기를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신을 꽉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찾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찾아오셨을 때는 갑자기 청산에 사신다고 막 가평 땅 찾아오고 막 그러실 때는 아니 지금 강남 아파트에 장점이 있으신 분이 지금 자꾸 양평 땅 보고 왜 양평 땅 놀러 오시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거기 뭐 어차피 시멘트 부을 거면서 1년 뒤에 여러분 다 그렇게 된 거 아시죠? 전원주택 사시면 무조건 처음에는 풀이 좋은데 2년 뒤에는 시멘트 부어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풀이 지겨워요. 진짜 그만큼 지겨워요. 하다가 기미가 더 큰일 났다. 해봤어요? 아니, 다 해본 것처럼 지금? 아니 1년 동안 저희 예전에 시댁에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맨날 풀베 했구나 또. 맨날 풀베 갔어요. 그러니까 힘드시니까 와서 뭐 애들하고 이렇게 놀아줘라 하는데 풀베로 놀아는 거야. 놀아주는 게 아닌데. 행복을 하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한 10개월 만에 그냥 다 정리하시고 그 봐봐, 다 이렇게 되더라. 그냥 다. 엄청 이렇게 싸게 돼요. 그냥 열심히 1년 지으시고 10개월 사시고 그래서 이래도 이게 제값을 주고 판 게 아닐 거예요. 7, 네, 80% 팔. 잠깐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5억 주고 지은 건축비가 전업세로 나오면 경매에는 1, 2억 개 나옵니다. 낙찰도 잘 안 돼요, 그리고. 광주 쪽 특히 심합니다, 경기 광주. 근데 이게 이제 양양이었는데 지금 좀 강원도 양양? 네, 양양 근처에 이제 그 아무튼 뭐 역사 얘기 양양까지 갔어, 또. 지금은 또 괜찮잖아. 아이, 강양도, 양양, 오산리, 한부공기, 구석기 시대 육지주네. 네네네. 구석기 시대 유적지는 가지 마세요.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그나마 나아요. 부산 동삼동, 서울 암사동. 비싸요. 신석기는 문명이고 구석기는 문명이 아니니까. 신기했어요. 옛날에 생각할 때 부동산을 보니까 계속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신석기 시대 육지를 우리가 외우잖아요. 근데 거기가 다 비싸요. 신석기 혁명은 농업이 시작됐잖아요. 문명이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문명이 시작되는 곳을 비싸게 보는 거예요, 토지가. 그 토지가 지금 봐봐요. 한강이 앞에 있잖아. 암사동. 신기하죠? 안 신기한가? 난 이거 되게 신기하던데. 그러면 그때만 그랬냐? 그 신석기 시대 그 뒤에 봐봐. 고구려 신라 백제 다 거기 차지하려고. 송파도 백제 땅입니다. 지금 저희 그 강의실에 있는 거 앞에가 근초고원 무덤 다 보셨죠, 여러분? 신기해요, 신기해. 그러니까 옛날에 신석기 시대 문명이 시작됐을 때 비싼 곳은 지금도 비싸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얼마 못 살겠지만 먼지니까 1000년, 2000년 뒤도 여기가 제일 비쌀 거예요. 여전히.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고조선 시대부터 비쌌으니까 2500년 전에도 비싼 거잖아요. 제일 비싼 땅이니까. 그래서 부산에는 좀 이상했던 게 동삼동 쪽은 그렇게 영도 쪽에 있어가지고 비싼 쪽이 아니었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다른 유적지는 비싼데 여기는 안 비쌀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거의 다 재개발돼가지고. 영도 쪽이 옛날에 부산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좀 사는 곳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자면 올림픽 때문에 그 못 사는 사람들 성남 쪽에다 구성남 쪽에다 다 때려 몰아가지고 그 10평짜리 쪽방 만들어서 다 올려서 거기 살게 했잖아요, 그냥. 산에 살던 사람들은 신문에 보니까 막 그때 막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불 지르기도 하고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안타까운 사연들이 되게 많았어요. 음막 찍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 보면 산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 강남의 자이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무슨 현인마을인가 무슨 마을처럼 구용마을.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근데 그 당시 군사정권은 그걸 보여주기가 싫었나 봐, 외국인들한테. 그걸 처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도시들이 지금 이제 구성남으로. 그러니까 가장 안 좋아진 곳이 시기가 바뀌면 또 가장 좋은 곳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를. 이게 이제 중앙 북부 도심에는 어디 쪽에 있으면 용산 효자동 쪽방촌. 안 가보셨죠? 냄새 나요, 들어갈 때 골목에서부터. 근데 거기가 결국 화재 진압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허용해주잖아요. 입주권 다 받았거든요, 그 사람들.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영등포에 아크로 리버파크 아세요? 그 영등포 여기 원래 집창촌 있어가지고 타임스퀘어 생기는 그쪽이 아직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쪽이 다 판잣집 짓고 살던 사람들이어서 다 무허가 건축물이에요. 걔들을 전부 다 입주권 줘서 아크로 리버파크 들어간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들에 대한 게 그런 느낌이 저는 좀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발당 찾아봐요, 진짜. 찾아봐. 역사 공부를 해. 그 당시에 북쪽은 그래도 어딜까? 이런 거. 난 경복궁 주변에 거기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면 개발 안 되는 거 알죠? 방이동도 지금 여기 잠실만큼 올라갈 수 있었어요. 롯데타워 부지를 검색하다 방이동도 해당 사항이 있었는데 팔 때마다 백제문화 항아리 무덤 하지 말자요.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경매대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지역은 안 올라요. 서울이어도. 서울이어도 그때 30평 쓸 수 있는 34평의 토지도 28평 물고 있어도 1.3억, 4억밖에 잘 되잖아요.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는 큰 지각 변동이 있어야 돼. 근데 뭐 살긴 좋지 뭐. 문화재 박물관 옆에 있고 막. 공원 있고. 뭐 애기 끌고 나가기도 좋고. 집값은 안 오르고 뭐 그런 거죠. 치명적. 그게 치명적이네요. 아, 안 좋네. 그러면 관사가 옆에 있는데도 관사? 국무총리 관사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몰라요.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 제가 여기 한남동에 너무 싼 빌라가 나왔길래 당장 보러 갔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한남 더일 아파트. 네. 걔가 1억 넘잖아요 평당. 네. 근데 걔랑 산 바로 옆에 있는 여기에요. 한남 더일 아파트고 여기 순천대학병원 있고 여기 요 라인 일신홀 뒤에 여기인데 여기 보면 국회의장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앞에 좀 지역이 좁긴 한데 여기 빌라들이 되게 낡았거든요. 근데 여기 5억에 나온 거예요. 땅도 15평인데 10점 몇 평인가 그런데 거기 갔더니 부동산 물어봤더니 여기는 절대 안 오르고 개발 안 된다. 이유가 뭐냐더니 국회의장 공간이 있어서 이쪽은 아예 허가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근데 같은 한남동인데 여기는 평당 1억인데 여기는 평당 3천 얼마인 거야. 개발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여기는 계속 안 되겠죠. 안 될 수밖에 없죠. 대사관도 있고 다 있구만 지금. 그래요? 어딘지 아시죠? 불가리아 대사관 있고 이런 데는 개발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아파트 30층짜리 오르면 대사관에 살겠어요 거기? 유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화 역사 지적으로 지정되거나 아니면 보안상의 이유가 있는 곳은 안 돼. 그러니까 보안상이 청와대가 인근이 걔들 땅값 비싸야 되는 지역이에요. 거기 되게. 걔들 미치겠는 거야. 청와대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이 안 돼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지금. 높게 지으면 청와대 아니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권위주의 시대 때는 청와대 뒷산으로 못 들어가게 했어요. 막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풀어줬던데? 지금은 뒤로 돌아갈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좀 경계 상태에서 왔냐면 김신조 일당이 그 북한에서 총 들고 뛰어내려가지고 그 뒷산 거기로 온 거예요. 거기서 다행히 이제 그 경찰관들이 잡아서 청와대를 진입 못한 거지 들어갈 뻔했어요. 거의. 그것 때문에 특전사들 훈련을 그 천리행군을 시킨 거예요. 이제 우리도 그렇게 뛰어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한남에 아직도 총알이 박혀 있어요. 애들 데리고 가고. 이건 모르겠어. 이거 생생한 역사인데. 저는 거기 자주 이렇게 산책하고 제가 어제 보낸 영상이 딱 그 북악 스카이웨이 거기에요. 거기. 총알이 박혀 있다고 아직까지? 네, 그 소나무가 총알 박혀 있는 자국. 간판 있어요? 있어요. 진짜? 김신조 일당과 그 맞서서 싸운 그 소나무가 있어요. 애들 데리고 가 역사 대 한양 대성 가면 돼. 그리고 자 돌아옵시다. 돌아와. 제가 안 오르는 지역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 보안, 군사 이런 쪽으로 결합돼 있는 문구가 하나라도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들어있으면 개발 안 돼요. 허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생기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냥 아예. 5층짜리 빌라인데도 뭐 허가가 안 돼서 못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싼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불가리아 대사관에 대사관 하고 있으면 그거는 불가리아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5층 위에서 저격총을 대기하고 창문을 보고 있으면 죽일 수 있잖아요. 어딘지 아세요? 설해마을이 그래서 개발이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모든 공사들이 다 모여있죠. 대사 건물 싹 다 모였기 때문에. 거기다 30층 아파트 지으면은 전부 다 저격 공간이에요. 그래서 압구정 현대 아파트도 보면 지금 막아놓긴 했지만 기관총 거치돼 있는 건 아시죠? 몰라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한강 쪽에서 허가해주면서 현대 쪽으로 지으라고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옛날 전쟁 방지, 아, 북쪽에서 맞다, 내려오는 맞다. 탱크 내려오는 애들 맞다, 막기 맞다, 위한 맞다. 공간으로 그 맞다. 아파트를 장벽으로 세운 거예요. 자연적인 맞아. 벽으로. 그래서 이쪽 계단 쪽 끝 공간에 작은 밀실 같은 공간인데 거기는 이제 석고 같은 걸로 돼 있어서 팡 치면 깨지는데 깨지는 곳 안에 들어가면 기관총 거치돼 있어요. 다 있어. 모르신다고 이거를? 그렇게 정남향으로 지은 이유. 다 있어요, 다. 왜냐면 그 한강 북쪽에 내려오는 애들 진압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가. 방어선이에요, 방어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도가 있는 곳들은 개발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압구정을 신속통합으로 밀어준 거는 지금 엄청 시간을 한 30년 끈 거예요, 이거는. 대치동 음마아파트도 사실 구사적 목적은 아닌데 너무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거기를 허가해버리면 모든 지역이라든지 교통의 중심이 거기로 바뀌어요. 그럼 5,000세대 정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러면 안 4인 가족 되는 들어오면 거예요? 2만 명의 신도시가 그냥 강남 한복판에 이렇게 우뚝 솟아버리는 거라 뭐 또 도시 빈민을 생성하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집 사는데 이 사람은 100억짜리 살고 나는 뭐 5억짜리 하고 그래서 이런 느낌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서 위화감정 때문에 지금 그래서 거의 그렇게 음악 안 되는 얘도 한 거야. 40년 미뤘지, 40년. 재건축 처음 이야기 나온 게 70년 됩니다, 여기. 50년 돼가네? 그러니까 딴 데는 막 아크로 리버 파크 뭐 이런 건 다 되는데 얘는 안 되길래. 그래서 얘는 지하를 열면 어느 정도냐면 대충 엄마한테는 청소 치우는 데만 지금 24억 정도 들었잖아요. 근데 그 청소 치우려고 지하 공간을 딱 개방했더니 쥐들이 이렇게 수천 마리가 흩어지고 하는 게 다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만 켜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농물 나오지, 바퀴벌레 많지, 쥐 살고 있지, 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아파트는 그 자기 살고 있는 거주 공간에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었던 거 아세요? 맞아, 맞아. 그럼 밑으로 훅 떨어져가고 탁 그걸 청소부가 치워주는 알아요 이거를? 아, 저 예전에 살던 같은 빌라가- 세대 살았나? 아니. 제가 예전에 살던 빌라가 나름 고급 빌라였는데 거기 이렇게 옛날에 지은 빌라인 거야. 딱 떨어뜨리면 밑에 쓰레기장 연결돼. 쓰레기. 주공 아파트 옛날 다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죠? 맞아요. 다 있었어. 싱가포르는 지금도 그래요. 아, 싱가포르는 콘도 좋은 것도 이렇게 보여요. 그렇구나. 그 이러면 되게 이제 그 치우는 분이 터지고 막. 엄청 안 좋아요. 이게 청소부가 비워될 수밖에 없는 느낌. 그리고 거기 쥐가 모여 살거든요. 음식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음마 아파트 같이 아무튼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위치상으로 너무 좋아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제 진행이 왜 되냐면 GTX가 음마 아파트 밑을 지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어차피 개발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분이 없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왜냐면 출입구를 어디로 내줘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 이제.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에 지하철이 지나가면 뭐가 하나 설정돼야겠죠. 뭐라고 불러요, 이거 용어? 그런데. 지역권 아니고? 네,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이런 거를. 이런 걸 구분지상권이라고 해요. 지역권은 담배 판매 같은 거 할 때 지역을 보장해주는 추상적 권리고, 구분지상권 같은 경우는 자기 집 밑에 지하철 지나가면 건축물 아래에 뭐가 있다고 등기부에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 토지가 있어도 위에 전파탑 같은 게 지나가요. 그럼 내 땅 위에 지나가잖아요. 이것도 구분지상권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매를 보다가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게, 왜 구분지상권 설정이 있다는 게 이게 뭐예요? 라고 등기부 자꾸 물어보는데, 이 구분지상권 설정은 도시에 있다면 좋은 겁니다. 시골 토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도시에서 왜 좋아요? 지하철 지나가면 좋은 거야? 지하철 입구가 그 아파트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하 2층 버튼 누르면 지하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문정이 그렇고요. 인천에 보니까 메트로시티인가 거기도 그리고 광교 중앙역 거기도 가고 내려가요. 뭐 그런 아파트들이 있더라고요. 몇 개가. 너무 좋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맞아. 지각을 할 수가 없잖아. 뭔가 맨날 호텔 사는 느낌. 지각을 할 수, 집에 호텔 같아. 문이 열렸는데 지하철 입구하면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인천도 그런 게 있었고, 인천 메트로시티에서 처음에 경매 들어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 하나 때문이에요. 지하 2층 버튼 누르면 내리면 딱 열리면 지하철이 지나가. 인천 지하철이긴 하지만. 거기 있던 것 같은데? 지나가다 신당동에 있는 신당 제니스? 위브더 제니스? 네, 아니. 제네버는 뭐요? 그거는 스위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걔 하왕십리 상식 말고 신당역 신당 하왕십리 거기도 지하철 연결되는 아파트 있어. 나는 꼭 이런 거 말할 때 기억이 안 나. 말이 안 나.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저 아파트엔 뭐가 설정돼 있다 등기에? 그래서 좋은 거예요. 구분지상권 설정돼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바로 이용 가능해가지고 주변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한 20% 정도 높게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센트럴자 들어간 아파트가 대체로 비싸요. 도심에선 그래요. 그래서 한적한 거 좋아하고 자연을 좋아하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이런 건 사놓고 임차인 짱 박아놓고 딴 데가 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밀집되는 곳으로 자꾸 모이셔야 되고 향후도 서울에 대한 건 그러니까 맞아. 청계, 두산, 위도 더 진사. 딱 보이네. 네, 지하철 출구- 여가고 연결돼 있어요. 11번, 11-2번이 아예 네네네. 아파트 안에 있네. 나 맨날 막 오피스 하나 사야 되는데 3억대 하니까.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되게. 그러니까 출구는 내려도 2호선이야. 2호선이 내 집 밑에 있는 거야. 네, 엄청나게. 지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런 거. 네, 뭐 여기는 HUN이고요. 신상이. 그래서 구분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건 이렇게 구별을 하시고, 그러니까 도심에 독특하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당산역 같은 경우에 보면, 당산은 홍대 입구까지 지상철이 있잖아요. 지하철이 아니라. 근데 그 지상철이 건물 토지 위를 약간 스쳐서 맞물려 지나가요. 바로 옆에 좀 시끄러. 디오빌인가? 당산 디오빌인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이 디오빌 토지 등기부를 떼보면 구분지상권 설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떠 있어도 구분지상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추가 요소는 아니겠지. 지하철이 가깝다는 뜻이긴 한데 이 8층에서 6층 사이에는 굉장히 시끄러운 지하철이 계속 2분 간격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진동도 느껴진대요. 중국 보고 되게 놀랬던 거는 중국은 건물 사이로 지나가길래 여기 사람들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건물이 이렇게 뚫려 있는데 그 건물에 사람들이 살고 거기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더라고요. 봤어요? 난 합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너무 우와! 야, 여기 제대로 나왔네. 이거 찍어도 되나요? 찍으시라고. 와, 와. 찍어주세요. 찍었으면 올려줘요. 엄청나다. 지금. 금방. 작가님도 함께. 근데 다 같이 찍은 거랑 이거랑 이쪽에서 한번 찍어주실래요? 이 사진 그대로. 옆에 이거 박진님만 할 수 있는. 손에 약간 등 뛰셔야 돼. 이거 그대로 앉으려고. 진지하게 여기 이렇게. 그 그림을 드셔야 되지 않을까? 예술가 두 명이 나오니까 구도를 잡아버리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선생님 이거 액자 하셔야겠는데요? 이걸 가져가도 되나요? 안 되죠. 이거 작품이잖아. 가져가면 안 되지. 그러면 우와. 나가실 때 그림 한 장씩 사가지고 이거 어떻게 경매에 올릴까요? 약간 그림자가 졌어, 내가 지금. 와 관찰력 진짜 뛰어나시다. 다 그렸네 저 디테일까지. 코가 좀 이상한데? 매브리코. 코가 아닌데. 이렇게? 네. 오케이, 좋아. 때문에 가려가지고 안 나온 분 몇 분 계시는데 섭섭하게 뒤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생각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즐겁게 수고하십시오. 네. 몇 시예요? 10시. 우와, 근데 우리 가야 되겠다.